여러분, 오늘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늙어 가장 쓸모없는 게 형제 자매인 첫 번째 이유는 내 기쁨엔 침묵하고 불행엔 냉소했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함께 자라온 피부치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정작 내가 잘 될 때는 입을 꾹 다물고 내가 무너질 때는 냉소를 흘리며 뒤에서 수군거립니다. 내가 손주를 얻어 환하게 웃을 때도 축하 전화 한 통 걸지 않고 오히려 저 집은 돈 많으니 애도 잘 낳고 사내라며 뒷말을 보탭니다. 내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평생 그렇게 살더니 결국 꼴이 저렇지라며 은근한 비웃음을 합니다. 이보다 더 잔혹한 배신이 어디 있습니까? 남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라 믿었던 형제 자매가 남보다 더 차갑게 내 인생을 깎아내릴 때 그 순간 깨닫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은 착각이었고 가장 쓸모없는 인연은 결국 형제 자매라는 잔혹한 진실입니다. 젊을 땐 몰랐습니다. 부모라는 울타리 속에서 명절이면 모여 밥 먹고 웃던 그 시간이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떠나고 각자 가정과 이해관계가 생기면서 형제 자매는 더 이상 가족이 아니라 경쟁자가 됩니다. 내가 집을 사면 질투하고 내가 직장에서 승진하면 뒤에서 폄하합니다. 반대로 내가 실패하면 손을 잡아주기는커녕 그러게 누가 그렇게 하랬냐는 말로 가슴에 못을 박습니다. 기쁨에는 묵묵부답, 불행에는 비아냥. 이 이상 쓸모없는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노년에 기대야 할 가족이라 믿었던 형제 자매가 결국은 내 기쁨을 함께하지 않고 내 불행을 즐기며 살아갑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사람은 비로소 독하게 홀로 서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실제 사례 하나를 보겠습니다. 경기도 성남에 사는 이정아 씨는 평생 장사를 하며 자식들을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늦은 나이에 손주가 태어났을 때 세상 그 무엇보다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친정 형제들에게 전화를 걸어 소식을 전했지만 돌아온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그 나이에 무슨 손주 자랑이냐, 요즘 누가 그런 걸 대단하다 하냐는 냉소뿐이었습니다. 정작 동네 친구들은 축하한다며 꽃다발을 들고 찾아왔는데 형제들은 단 한 명도 얼굴을 비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몇 년 뒤 그녀가 남편 빚보증 문제로 집을 잃고 고생한다는 소식이 퍼지자 형제들은 모여 앉아 그녀의 과거를 들추며 손가락질했습니다. 괜히 잘난 척하더니 꼴 좋다. 정아 씨는 그때 비로소 피부치라는 이름이 얼마나 공허한지 절절히 깨달았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전라북도 군산에 사는 박태수 씨의 이야기입니다. 젊을 땐 작은 회사의 대표로 잘 나갔습니다. 사업이 잘 될 때는 형제들이 침묵했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고 누구도 함께 기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IMF 때 회사가 부도나고 그는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그때 형제들은 기다렸다는 듯 달려들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허세 부리더니 결국 이 꼴이냐라며 모욕을 주었고 심지어 부모에게까지 저런 아들 둔 게 불행이라며 말했습니다. 도움은커녕 그의 집안은 더욱 고립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그는 다시 일어나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삶을 회복했습니다. 그제야 형제들이 다시 나타나 예전 일은 잊자고 말했지만 이미 가슴에 남은 상처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태수 씨는 술잔을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큰 적은 남이 아니라 형제였다. 이 두 사례는 하나의 교훈을 말해줍니다. 내 기쁨에 침묵하고 내 불행에 냉소하는 형제 자매는 결국 나를 갉아먹는 독입니다. 노년에 진짜 힘이 되는 건 혈육이 아니라 나의 슬픔에 눈물 흘려주고 나의 기쁨에 웃어주는 단 한 사람의 진심입니다. 늙어 가장 쓸모없는 게 형제 자매인 두 번째 이유는 명절에도 먼저 연락 한 번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피를 나눈 가족이라 믿고 평생 같은 밥상에서 자라왔던 형제들이 세월이 흐르자 남보다 더 냉정한 타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추석이든 설이든 전화기 벨소리가 울리길 기다리지만 정적만 흐릅니다. 카톡 하나, 문자 한 줄조차 오지 않습니다. 그래, 바쁘겠지라며 스스로 위로하지만 마음속엔 피멍이 듭니다. 세상 누구도 아닌 형제 자매가 부모 제사조차 서로 떠밀고 결국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나이 들어 가장 서러운 건 외로움이 아니라 한때 내 어깨를 부딪히며 뛰놀던 피부치가 차갑게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현실입니다. 명절은 가족을 확인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그날조차 형제 자매는 찾아오지 않고 연락도 없을 때 그 존재의 의미는 송두리째 무너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연락을 끊어도 마지막에 남을 거라 믿었던 이들이 모른 척할 때 그 허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남이었다면 기대도 안 했을 텐데 혈육이기의 배신감은 곱절로 깊습니다. 연락 한 번 없는 무심함은 단순한 바쁨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더 이상 가족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선언입니다. 늙어 명절에도 내 소식을 묻지 않는 형제 자매야말로 쓸모없음을 넘어 무정한 존재입니다. 실제 사례 하나를 보겠습니다. 강원도 원주에 사는 이명자 씨는 남편과 사별한 뒤 홀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해마다 명절이면 전부치고 나물 다듬으며 가족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은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명절 당일 아침 텔레비전 속 웃음 가득한 가족들의 모습을 보며 그녀는 휴대폰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벨소리는 울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혼자 식탁에 앉아 식혜를 마시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명절마다 반복된 침묵은 그녀의 마음을 서서히 갉아먹었습니다. 어느 해에는 직접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아이고, 누나, 요즘 힘들어서 못 내려가라는 무심한 말뿐이었습니다. 결국 명자 씨는 명절을 기다리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피부치들이 먼저 연락조차 하지 않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동네 경로당에서 지인들과 함께 밥을 나누며 마음을 달랬습니다. 그녀는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가족은 핏줄이 아니라 명절날 문 열고 들어와주는 사람이더라. 또 다른 사례는 충남 천안의 김성호 씨 이야기입니다. 젊었을 땐 누구보다 활발했고 집안의 맏형으로 명절마다 가족을 챙겼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 건강이 약해지고 형편이 기울자 형제들은 연락을 끊듯 사라졌습니다. 설날 아침 그는 휴대폰을 들여다보다가 결국 벽에 던져버렸습니다. 기대조차 사치였습니다. 형제들은 아무도 먼저 전화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가 잘 지내냐고 연락을 하면 짧게 응하고 끝냈습니다. 명절에 함께 밥을 먹던 기억은 사라졌고 남은 건 차가운 무관심뿐이었습니다. 김 씨는 술잔을 기울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쓸데없는 건 명절에도 연락 한 번 없는 형제더라. 남보다 못하다. 결국 그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이웃들과 고기 굽고 막걸리를 나누며 명절을 보냈습니다. 피부치의 자리는 이웃이 대신했고 그제야 비로소 웃을 수 있었습니다. 이 두 사례는 노년의 뼈아픈 진실을 보여줍니다. 명절은 가족의 얼굴을 확인하는 날이지만 연락 한 번 없는 형제자매는 결국 남보다 더 쓸모없는 존재로 전락합니다. 늙어 외로운 순간 당신을 지켜주는 건 혈육이 아니라 손 내밀어주는 한 사람의 진심입니다. 늙어 가장 쓸모없는 게 형제자매인 세 번째 이유는 남이라면 하지 않을 말까지 쉽게 뱉기 때문입니다. 피부치라는 이유 하나로 그들은 선을 넘는 말들을 거리낌 없이 내던집니다. 남이었으면 차마 하지 않았을 말, 듣는 순간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말들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습니다. 너는 평생 제대로 하는 게 없더라. 내 자식은 왜 그렇게 못났냐? 네가 못나서 부모 고생시킨 거 아니냐? 이런 말들이 술자리 농담처럼 오고 가지만 듣는 사람은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갑니다. 특히 늙어 힘이 빠진 노년에는 이런 말 한마디가 돌덩이처럼 가슴을 짓눌러 버립니다. 세상 누구보다 아프게 상처 주는 건 남이 아니라 형제자매입니다. 형제자매는 가까웠던 만큼 더 잔인합니다. 남은 체면 차려가며 조심하지만 형제자매는 오히려 가족이니까 괜찮다는 핑계로 칼날 같은 말들을 뱉습니다. 그러나 그 말들은 오히려 가족이기에 더 깊이 파고듭니다. 평생 잊히지 않는 흉터가 됩니다. 남 같으면 상종도 안 했을 모욕을 형제자매라는 이유로 참으며 들어야 했던 수많은 순간들. 그것이 쌓이고 쌓여 노년에 이르면 차라리 남이었으면 좋았을 사람이 바로 형제자매가 됩니다. 남이라면 모른 척 지나갔을 일에 기어이 상처 주는 말을 던지고 굳이 들쳐 아프게 만듭니다. 늙어 힘든 건 외로움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날아오는 독한 말입니다. 실제 사례 하나를 보겠습니다. 전북 전주에 사는 김순덕 씨는 젊어서는 부모와 형제들을 위해 뒷바라지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혼자가 되자 형제들의 태도는 돌변했습니다. 명절날 모인 자리에서 동생은 대놓고 말했습니다. 언니는 평생 남편 복도 못 받고 자식도 시원찮고 사는 게 왜 그렇게 꼬였냐. 순간 주변은 웃음이 터졌지만 정작 당사자는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농담이라 치부하기엔 너무 잔인한 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순덕 씨는 명절이 두려워졌습니다.
집안 식구들 앞에서 놀림거리가 되는 현실, 남이라면 결코 하지 않았을 모욕을 피부치에게서 들어야 하는 모순. 결국 그녀는 명절을 외면하기 시작했습니다. 차라리 혼자가 편하다는 말은 그런 상처 끝에서 나온 절규였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서울 강동구의 장석호 씨 이야기입니다. 사업 실패 후 빚에 시달리던 그는 친형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내가 평생 어세 부리더니 이제 꼴이 그거냐. 남의 집구석 욕할 땐 잘하더니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냐는 비아냥이었습니다. 도움은커녕 모욕만 들은 그는 결국 형제와의 관계를 끊었습니다. 남 같으면 최소한 위로의 말이라도 건넸을 상황에서 형제는 오히려 상처를 들추며 밟아버렸습니다. 몇 년 뒤 장 씨는 작은 가게를 열고 다시 일어서게 되었지만 형제와는 2번 다시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술잔을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세상에 형제가 더 무서운 이유는 남이 모르는 내 상처를 들쳐 말로 찌르기 때문이다. 이 두 사례가 보여주듯 형제자매는 가까움이라는 이름으로 선을 넘고 남보다 더 잔인한 말을 아무렇지 않게 내던집니다. 늙어 가장 쓸모없는 존재가 형제자매인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깊은 상처를 알면서도 그 상처를 찌르는 독한 말로 남긴 상흔은 죽을 때까지 사라지지 않습니다. 늙어 가장 쓸모없는 게 형제자매인 4번째 이유는 돈 앞에서는 피도 눈물도 없기 때문입니다. 어릴 적에는 같은 이불 덮고 잠을 자고 같은 밥상에서 숟가락을 부딪히며 자랐던 사람들이 돈이 끼어드는 순간 돌연 칼날 같은 얼굴로 변합니다. 부모의 유산이든 병원비든 단돈 몇만 원이든 돈 문제 앞에서는 형제자매가 가장 먼저 적이 됩니다. 평생을 함께했던 정은 사라지고 눈빛은 계산으로 바뀌며 말투는 도끼로 번집니다. 내가 더 가져갔다. 내가 덜 냈다. 우리 몫을 빼앗았다. 이런 말이 오가는 순간 혈육은 사라지고 남보다 더 치졸한 원수로 변합니다. 남보다 더 깊이 알고 있는 만큼 더 집요하게 파고들고 더 악랄하게 뜯어먹습니다. 피보다 진하다던 말은 돈 앞에서 산산이 부서지고 눈물로 이어진 가족은 돈 한 장에 갈라집니다. 노년에 들어 더 뼈아픈 건 건강과 생활비가 줄어드는 시기라 돈의 무게가 훨씬 더 크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형제자매의 본색은 더욱 잔혹하게 드러납니다. 병원비를 나누자 하면 서로 모른 척 외면하고 부모 제사 비용을 나누자 하면 나는 힘들다는 말만 남깁니다. 그러나 유산 이야기가 나오면 눈빛부터 번뜩입니다. 살아생전 부모에게 효도 한 번 하지 않았던 자가 마지막 순간엔 가장 큰 소리로 몫을 요구합니다. 이처럼 돈은 형제자매의 민낯을 드러내는 잔혹한 거울입니다. 늙어 가장 쓸모없는 존재가 형제자매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실제 사례 하나를 보겠습니다. 부산에 사는 김은희 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며 작은 단독주택 한 채를 남겼습니다. 장례식장에서조차 상복을 입은 형제들이 모여 앉아 가장 먼저 꺼낸 말은 집을 어떻게 나눌 거냐였습니다. 울음 대신 계산기, 조문 대신 법률 상담. 결국 집을 팔아 나누기로 했지만 막내가 더 가져갔다. 큰딸이 부모 모실 때 제대로 한 게 없었다는 말로 싸움이 이어졌습니다. 은희 씨는 부모 사진 앞에서 무릎 꿇고 울부짖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가족입니까? 그러나 그 순간에도 형제들은 집 문서를 두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 후로는 명절도 제사도 모두 끊겼습니다. 그녀는 지금도 말합니다. 돈 앞에서 형제는 없다. 부모 제사상조차 팔아먹는 게 형제였다. 또 다른 사례는 충북 제천의 최성호 씨 이야기입니다. 그는 뇌출혈로 쓰러져 긴 병원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자식들이 어려 형제들에게 도움을 부탁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그건 니네 집 문제지 왜 우리를 끌어들이냐. 병원비를 조금이라도 보태달라는 말에 형제들은 전화기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뒤 그가 기적적으로 회복하고 보상금을 조금 받게 되자 형제들이 하나둘 다시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남이냐, 형제인데 같이 좀 나눠 쓰자. 죽을 고비에선 한 푼도 내지 않던 사람들이 돈 냄새를 맡자 가장 먼저 찾아와 손을 내미는 현실. 최 씨는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가장 피도 눈물도 없는 건 남이 아니라 형제였다. 결국 그는 형제와 완전히 연을 끊고 남은 돈으로 홀로 노후를 준비했습니다. 늙어 가장 쓸모없는 존재가 형제자매인 이유는 돈 앞에서 피도 눈물도 버린 채 가장 먼저 칼을 드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기 때문입니다.
늙어 가장 쓸모없는 게 형제 자매인 다섯 번째 이유는 내가 돈 없으면 남들처럼 똑같이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피를 나눈 사이라도 내 통장이 텅 비고 주머니 사정이 궁핍해지면 형제 자매는 남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남보다 더 잔인하게 무시합니다. 젊을 땐 가족은 끝까지 의지할 곳이라 믿었지만 나이 들어 지갑이 비는 순간 그 믿음은 처참히 부서집니다. 돈이 있을 때는 슬며시 다가와 밥 한 끼 얻어먹고 여행도 따라다니며 웃던 얼굴들이 돈이 사라지는 순간 손바닥 뒤집듯 차갑게 돌아섭니다. 형편이 안 되니까 연락하지 마라. 내가 힘들면 우리도 힘들다. 이런 말이 피부치의 입에서 나옵니다. 피를 나눈 형제라면 조금은 따뜻할 줄 알았던 기대는 산산이 깨지고 돈 없으면 같은 피도 결국 남이 됩니다. 노년의 현실은 더 비참합니다. 늙어 돈이 없다는 건 단순히 생활이 곤란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태도가 돌변한다는 의미입니다. 형제자매는 젊을 때 서로 힘들어도 기댈 수 있는 존재라 여겼지만 막상 늙어 돈이 바닥나면 그들은 곁에 없는 남들과 똑같이 무시합니다. 아니, 더 큰 차이는 남은 애초에 기대조차 없었지만 형제자매는 기대가 있었기에 그 배신감이 두 배로 깊다는 점입니다. 돈 없으면 형제도 남이다. 이 잔혹한 문장은 노년의 피로 새겨지는 진실입니다. 실제 사례 하나를 보겠습니다. 전남 목포에 사는 최영자 씨는 남편이 돌아가신 뒤 소일거리로 번 돈으로 겨우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과거 형제들에게는 늘 큰언니로서 든든한 존재였습니다. 잘 나갈 땐 용돈도 챙겨주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발벗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 생활비조차 빠듯해지자 형제들의 태도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설에 전화를 걸면 언니, 나도 힘들어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어느 날 병원비가 급하게 필요해 동생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돌아온 말은 차갑게 뱉은 한마디였습니다. 언니, 우리도 여유 없어. 괜히 기대하지 마. 한때는 가족이라며 찾아오던 사람들이 돈이 사라지자 손사래를 치며 등을 돌렸습니다. 영자 씨는 그날 이후 형제에게 전화기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눈물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돈 있을 땐 찾아오고 돈 없으니 남보다 못하다. 이게 형제다. 또 다른 사례는 대구 수성구에 사는 박진호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젊어서는 작은 사업을 하며 형제들까지 도왔습니다. 동생 결혼식 비용도 보태주고 부모 장례도 책임졌습니다. 그럴 땐 형제들이 늘 그를 중심으로 모였습니다. 그러나 IMF 때 사업이 무너지고 빈털터리가 되자 형제들의 태도는 싸늘했습니다. 그가 잠시만 도와달라고 말했을 때 형은 대놓고 말했습니다. 내가 그럴 줄 몰랐냐, 우리는 더 힘들다. 이후 명절에도 초대받지 못했고 술 한잔 함께 하자는 연락조차 끊겼습니다. 몇 년 뒤 진호 씨가 어렵게 다시 자리를 잡자 형제들이 하나둘 연락을 해왔습니다. 우리도 보자, 가족끼리 왜 이러냐. 하지만 이미 마음속엔 깊은 상처가 남았습니다. 이 두 사례가 보여주듯 늙어 돈이 없으면 형제자매는 남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피를 나눴다 해도 돈이 없다는 이유 하나로 똑같이 무시하고 오히려 더 차갑게 돌아섭니다. 그래서 늙어 가장 쓸모없는 존재가 형제자매라는 말은 잔혹하지만 너무도 진실입니다. 늙어 가장 쓸모없는 게 형제자매인 여섯 번째 이유는 내 자식 흉을 듣는 순간 피가 끊긴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마지막 자존심이자 남은 인생의 희망입니다. 내가 늙어 몸은 약해져도 내 자식 이야기가 나오면 어깨가 펴지고 입가에 웃음이 번집니다. 그런데 그 자식이 형제 자매의 입에서 비웃음거리로 전락하는 순간 그 끈은 무참히 끊어집니다. 내 아들은 겨우 그 직장이냐? 내 딸은 시집도 못 가고 뭐하냐? 네 자식은 부모 닮아 제대로 된 게 없다. 이런 말은 남이라면 감히 하지도 못할 말입니다. 그러나 형제자매는 피부치라는 이유로 가차없이 내뱉습니다. 노년에 가장 견디기 힘든 건 내 자식이 욕을 먹는 장면을 마주하는 일입니다. 내가 욕을 듣는 것보다 더 아프고 내가 무시당하는 것보다 더 치욕적입니다. 내 삶을 다 바쳐 키운 아이가 내 형제의 입에서 조롱거리가 될 때 그건 단순한 말이 아니라 나를 향한 칼날이기도 합니다. 젊었을 땐 그저 속으로 사귀며 넘어갔지만 늙어 자존심 하나로 버티는 나이에 그런 말을 듣는 건 피를 토하는 고통과 같습니다. 이보다 더 잔인한 배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늙어 형제자매는 쓸모없는 존재로 전락합니다. 내 자식 흉을 보는 순간 남보다 더 멀어진 남이 되는 겁니다. 실제 사례 하나를 보겠습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는 박정자 씨는 평생 아들 하나를 위해 살았습니다. 아들이 대학을 나와 교사가 되었을 때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어머니였습니다. 그러나 명절날 모인 자리에서 동생이 농담처럼 내뱉은 말이 그녀의 가슴을 갈랐습니다. 교사라더니 요즘 교사들 돈도 못 벌고 애들한테 치이는 직업 아니냐? 내 아들은 결국 별 볼 일 없는 직장 잡은 거지. 그 자리에 있던 다른 형제들마저 웃으며 맞장구 쳤습니다. 정자 씨는 그 웃음소리가 비수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평생 자랑스러워하던 아들이 한순간 형제들의 농담거리가 된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아들을 바라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형제들과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녀는 씁쓸히 말했습니다. 남이야 뭐라 해도 괜찮다. 하지만 내 형제들 입에서 내 자식 욕이 나오자 그 순간 피가 다 끊어지는 기분이었다. 또 다른 사례는 충남 아산에 사는 이태호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딸을 대학원까지 공부시켰지만 딸이 결혼하지 않고 혼자 연구원으로 일하며 살아가자 형제들이 이를 두고 비아냥을 퍼부었습니다. 아직도 시집 못 갔냐? 부모가 제대로 가르쳤으면 벌써 장가 보냈지. 딸 하나 키워봤자 결국 부모 책임 아니냐. 이런 말을 명절 밥상 앞에서 쏟아냈습니다. 태호 씨는 얼굴이 붉어졌고 손이 떨렸습니다. 자신을 향한 모욕보다 딸을 향한 조롱이 훨씬 더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그는 술잔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오늘부로 우리 형제 인연은 여기서 끝이다. 이후 그는 형제와 연락을 끊고 오직 딸과 함께 살며 노후를 보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내 자식 욕하는 순간 그건 더 이상 혈육이 아니라 피가 끊기는 순간이었다. 이 두 사례가 보여주듯 형제자매는 때로는 내 자식이라는 가장 아픈 곳을 건드립니다. 남이라면 차마 하지 않았을 말, 형제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무자비하게 내뱉습니다. 늙어 가장 쓸모없는 존재가 형제자매인 이유는 내 삶의 이유이자 마지막 자존심인 자식을 욕보이며 나와의 연까지 스스로 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집이 없다는 건 곧 존엄을 잃는 것입니다. 나이 들어 돈까지 없으면 이 말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됩니다. 평생 피땀 흘려 일했는데도 결국 남의 집 월세방에 눌려 살며 집주인 눈치에 떠는 삶? 이게 지금 대한민국 수많은 노인의 초라한 모습입니다. 매달 월세에 쫓겨 장바구니를 들고 계산대 앞에서 카드를 긁다. 잔액 부정 문구를 보는 순간 그 자존심은 산산이 부서집니다. 젊을 때는 몰랐습니다. 집이 없다는 게 단순히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늙어서 살아갈 힘과 마음을 송두리째 빼앗는 재앙이라는 걸. 돈은 없어도 집 걱정 없이 사는 길은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 그 5가지 현실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변에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방법은 시골의 저렴한 빈집을 찾아 리모델링하는 것입니다. 도시의 집값은 하늘을 찌르고 월세는 노인의 목줄을 죄는 족쇄와도 같습니다. 연금은 고작 전기요금과 약값에 휘청거리고 매달 집주인에게 돈을 내고 나면 남는 건 허탈한 통장 잔액뿐입니다. 결국 집이 없다는 불안은 하루하루를 갉아먹습니다. 반대로 시골에는 버려진 집이 수두룩합니다. 몇백만 원이면 내 소유로 만들 수 있고 조금만 손보면 평생 집 걱정 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서울 강서구에 살던 박영자 씨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뒤 월세방을 전전하며 살았습니다. 국민연금은 70만 원 남짓, 하지만 월세와 관리비를 내고 나면 통장은 늘 텅 비었습니다. 고지서만 봐도 심장이 내려앉았고 집주인 눈치를 보며 언제 나가야 하나 늘 두려웠습니다. 그 공포 속에서 박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늙다간 길바닥에서 죽을 수도 있겠다. 인터넷을 뒤지며 시골 빈집을 찾기 시작했고 충북 괴산의 한마을에서 700만 원짜리 폐가를 발견했습니다. 지붕은 구멍이 숭숭 뚫려 있었고 벽지는 곰팡이로 시커멓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박 씨는 오히려 웃었습니다. 대출도 없이 내 이름으로 살 수 있는 집, 그 자체가 희망이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리모델링 비용이었습니다. 견적을 받아보니 1,000만 원이 훌쩍 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 돈이면 차라리 월세를 계속 살아라며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렴하게 공사할 방법을 찾아다니며 발품을 팔았습니다. 인건비가 덜 드는 지역 업체를 찾아 계약했고 중고자재를 활용해 비용을 절감했습니다. 벽지는 재고로 남은 것을 싸게 들여왔고 창호는 철거 현장에서 나온 물건을 다시 쓰기도 했습니다. 공사 기간은 길었지만 결국 절반 이하의 비용으로 집을 고쳤습니다. 낡은 폐가는 이제 작은 전원주택으로 변했고 박 씨는 생전 처음 내 집에서 산다는 안도감을 얻었습니다. 이와 반대로 경기도 부천에 사는 김정호 씨는 시골집 마련을 끝내 망설였습니다. 도시의 편리함을 이유로 월세방에 남았지만 연금만으로는 매달 빠져나가는 월세와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집주인의 말 한마디에 쫓겨날 수 있다는 불안이 늘 목을 졸랐습니다. 결국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일했는데 내 집 하나 없이 늙었다. 집주인 눈치 보며 사는 게 제일 비참하다. 돈은 없어도 시골집을 택한 박 씨는 안정과 자유를 얻었고 선택을 미룬 김 씨는 불안 속에서 늙어갔습니다. 두 사람의 삶은 같은 출발선이었지만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지자체 지원 제도입니다. 많은 농촌 지역이 인구 감소로 고통받고 있어 빈집 리모델링 지원 사업을 운영합니다. 일정 금액을 보조해주거나 수리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방식입니다.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는 이주비와 주택 수리비를 함께 지원하기도 합니다. 실제로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 가까이 보조를 받는 사례도 있습니다. 박 씨 역시 괴산군 귀촌센터를 통해 도배와 장판 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었고 덕분에 공사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만약 스스로 모든 비용을 감당했다면 힘들었을 일이 제도의 도움을 통해 가능해진 것입니다. 도시에서 월세를 내며 사는 삶은 끊임없는 불안과 굴욕입니다. 하지만 시골 빈집은 단순한 집이 아니라 노후의 안전망입니다. 낡았더라도 내 이름으로 된 지붕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아무리 작은 집이어도 내 집이라면 집주인 눈치 볼 필요 없고 언제 쫓겨날까 하는 공포도 없습니다. 게다가 시골에서는 텃밭을 가꾸며 먹을거리를 자급할 수 있고 생활비도 도시보다 훨씬 줄어듭니다. 내 집이 있다는 건 하루하루를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시골의 빈집은 남들이 보기에 쓰레기일지 몰라도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지켜주는 마지막 방패가 됩니다. 늙어 돈이 없더라도 시골 빈집을 찾아내고 리모델링하며 제도적 지원까지 활용한다면 평생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 노후의 생존 전략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도시 외곽의 저렴한 빌라나 원룸에서 단순하게 사는 것입니다. 나이 들어 돈이 없는데 여전히 화려한 아파트를 꿈꾸는 건 미련입니다. 집은 뽐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늙어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보금자리여야 합니다. 도시 중심에서 비싼 월세와 관리비에 허덕이는 순간 노후는 이미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하지만 조금만 눈을 돌리면 도시 외곽에는 의외로 저렴한 빌라와 원룸이 많습니다. 서울과 가까우면서도 가격이 훨씬 낮은 지역을 찾으면 돈 걱정 없이 평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서울 송파구에서 살던 최영숙 씨는 남편과 사별한 뒤 30평 아파트 전세를 혼자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연금은 90만 원 남짓, 전세 대출 이자는 계속 올랐습니다. 결국 그는 전세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자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시골로 가라고 했지만 최 씨는 의료 접근성과 교통 편의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경기도 구리시 외곽에 있는 원룸으로 들어갔습니다. 보증금 300만 원, 월세 30만 원. 아파트 시절 관리비보다도 저렴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좁고 초라해 보였지만 최 씨는 말했습니다. 비록 작아도 내 생활에 맞는 공간이라 마음이 훨씬 편하다. 집이 단순해지자 오히려 불안도 사라지고 삶이 가벼워졌습니다. 반대로 서울 도심에 남은 사람도 있습니다. 동대문구에서 살던 김성호 씨는 나는 평생 서울 사람인데 어찌 외곽까지 가냐며 끝까지 도심을 고집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20평 아파트 전세를 유지하기 위해 자식에게 손을 벌렸고 생활비조차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으려 했지만 집값은 떨어지고 세입자도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자식과 갈등이 심해졌고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남은 인생을 도심 체면 때문에 망쳤다. 같은 조건의 사람들이었지만 선택 하나가 노후의 운명을 갈랐습니다.
도시 외곽 빌라와 원룸의 장점은 단순히 가격만이 아닙니다. 관리비가 적고 공간이 작아 난방비도 절약됩니다. 집이 작아짐과 동시에 욕심도 줄어듭니다. 혼자 사는 노인에게는 방이 많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집이 작아야 생활 동선이 짧아지고 청소 부담도 줄어듭니다. 무엇보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집이라는 안정감이 노후를 지탱해 줍니다. 박정희 씨의 사례도 있습니다. 그는 은평구 불광동에서만 40년을 살았지만 집값은 오르고 노후 자금은 바닥났습니다. 결국 결단을 내렸습니다. 의정부 외곽의 작은 빌라로 이사한 겁니다.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25만 원. 좁고 낡았지만 생활비가 절반으로 줄어드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아침에는 바로 앞 전철역을 이용해 서울 병원에도 쉽게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돈 없으면 체면은 독이다. 내 나이에 중요한 건 집 크기가 아니라 남은 돈으로 웃으며 사는 거다. 이처럼 노후에는 화려한 집보다 단순한 집이 답입니다. 집이 작아지면 욕심도 줄고 집이 저렴해지면 돈 걱정도 줄어듭니다. 결국 도시 외곽의 빌라나 원룸은 불안한 노후를 지켜주는 마지막 안전망이 됩니다. 그럼 서울 주변에서 원룸이나 빌라 가격이 비교적 저렴한 지역 5곳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경기도 의정부시입니다. 전철로 서울 접근이 가능하면서도 원룸 월세가 25만 원에서 35만 원 선으로 저렴합니다. 둘째, 경기도 구리시입니다. 서울과 맞닿아 있으면서도 오래된 빌라 매매가 비교적 낮아 부담이 덜합니다. 셋째, 인천 부평구입니다. 교통이 편리하고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으면서 원룸 시세가 낮아 노인 생활에 적합합니다. 넷째,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일대입니다. 신축 아파트는 비싸지만 구도심 빌라는 월세 부담이 적어 안정적입니다. 다섯째, 경기도 김포시 고촌과 풍무동입니다. 서울과 인접해 있으면서도 월세가 상대적으로 저렴해 살림살이가 가볍습니다. 여섯 번째는 인천 서구 검단입니다. 신도시가 개발되며 교통이 좋아지고 있지만 오래된 빌라와 원룸은 여전히 저렴해 월세 부담이 적습니다. 일곱 번째는 경기 시흥시 정왕동입니다. 산업단지와 인접해 임대 수요는 많지만 오래된 주택은 상대적으로 저렴해 노후 생활비 절감에 유리합니다. 여덟 번째는 경기 부천시 소사본동입니다. 서울과 가깝지만 낡은 빌라와 원룸이 많아 시세가 낮고 생활 인프라도 풍부해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집은 체면이 아니라 생존의 무기입니다. 도심에 집착을 버리고 외곽의 작은 집을 선택하는 순간 불안은 사라지고 자유가 찾아옵니다. 늙어 돈이 없다면 가장 현명한 길은 바로 이 단순한 집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생활비가 싼 해외로 나가 은퇴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듣기만 해도 충격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나이 들어 해외라니 무모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 없고 집 걱정에 떠는 노년에게 해외는 오히려 탈출구가 됩니다. 한국에서 월세방에 눌려 살며 하루 삼시세끼 걱정하는 것보다 물가가 싼 나라에서 여유있게 살아가는 것이 훨씬 인간답습니다. 물론 늙었지만 아직 체력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점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몸이 약해지고 거동이 힘들어지면 해외 생활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서울 관악구에 살던 정혜순 씨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매달 90만 원 연금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월세와 관리비, 병원비의 생활은 늘 바닥이었습니다. 손주들 생일에도 봉투 하나 제대로 못 챙겨 눈물만 삼켰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태국 치앙마이에서 사는 한국인 은퇴자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월세 25만 원, 한 달 생활비 70만 원으로 충분히 살 수 있다는 말은 충격이었습니다. 결국 정 씨는 결단했습니다. 치앙마이로 이주한 뒤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마다 노천 카페에서 커피를 마셨고 값싼 마사지를 받으며 아픈 허리를 달랬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은 근교 여행도 다녔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한국에선 연금으로 숨만 쉬었는데 여기선 비로소 살고 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대전에서 살던 김영희 씨는 자식들 눈치 보지 않고 스스로 삶을 꾸리고 싶었습니다. 결국 베트남 후예로 떠났습니다. 월세는 20만 원, 하루 3끼를 현지 음식으로 해결하면 5천 원이면 충분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강변을 산책했고 한 달 생활비가 70만 원을 넘지 않았습니다.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연금으로 눈치만 봤는데 여기서는 작은 왕처럼 산다. 해외 은퇴 생활은 분명 장점이 있습니다. 월세는 한국의 절반 이하, 식비는 한국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같은 동남아시아는 기후도 따뜻해 난방비가 거의 들지 않습니다. 현지인처럼 생활하면 연금 100만 원으로도 넉넉히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언어 장벽, 의료 접근성, 치안 문제는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몸이 약해지면 의사와 대화조차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늙었지만 아직 건강하고 체력이 있을 때만 가능한 선택입니다. 해외 은퇴지로 주로 꼽히는 곳은 태국 치앙마이, 베트남 다낭, 푸우국, 말레이시아, 조호르바루, 라오스의 비엔티안 같은 도시들입니다. 이곳들은 생활비가 저렴하고 한인 커뮤니티가 있어 적응이 빠릅니다. 하지만 이주 전 반드시 장단점을 따져야 합니다. 무엇보다 귀국 비용을 확보해 두는 게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병이나 사건 사고가 생기면 언제든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해외 생활에서 가장 두려운 건 건강 문제입니다. 1년에 한두 번 귀국해 건강검진을 받고 필요한 치료는 한국에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또 해외에 오래 머물 계획이라면 국제건강보험이나 여행자보험을 가입해 응급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늙어 돈이 없을 때, 체력이 남아있을 때 철저히 준비해서 떠난다면 해외는 두려움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방법은 정부 지원 임대아파트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노년에 가장 무서운 건 병이 아니라 집 걱정입니다. 언제 집주인이 나가라고 할지 몰라 불안에 떨고 월세를 내기 위해 손주 용돈조차 줄 수 없는 현실이 노인을 옥죄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이들이 정부 임대아파트 제도를 외면하거나 자신과 상관없는 일이라 치부합니다. 그러나 이 제도를 제대로 알면 늙어도 집 걱정 없이 평생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서울 마포구에 살던 김순자 씨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원룸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연금 80만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월세만 40만 원, 관리비와 전기세, 약값까지 내고 나면 한 달 내내 쫄쫄 굶는 수준이었습니다. 결국 김 씨는 자식들에게 손을 벌렸고 자식들은 엄마, 우리도 사정이 빠듯하다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 김 씨가 알게 된 게 바로 영구 임대 아파트였습니다. 보증금은 100만 원 남짓, 월 임대료는 10만 원대. 그동안 불안에 시달리던 삶이 단숨에 바뀌었습니다. 좁지만 안전했고 관리사무소에서 늘 돌봐주니 마음마저 든든했습니다. 김 씨는 말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큰 복권은 바로 정부 임대아파트 당첨이었다. 반대로 이 제도를 무시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경기도 안양에 살던 박성호 씨는 체면을 이유로 임대아파트 신청을 꺼렸습니다. 나는 평생 일했는데 임대아파트에 들어가면 창피하다라는 허세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전세 보증금은 빠르게 올랐고 재계약을 앞두고 집주인은 보증금 3천만 원 더 올려라고 통보했습니다. 당장 돈을 마련할 길이 없던 박 씨는 쫓겨나듯 반지하로 들어갔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가득한 방에서 장마철이면 물이 스며드는 벽을 붙잡고 한숨 쉬었습니다. 결국 체면 하나 지키려다 건강과 삶의 질 모두 무너져 내렸습니다. 정부 지원 임대아파트는 종류가 다양합니다. 대표적으로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공공임대가 있습니다. 영구임대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 노인에게 제공됩니다. 보증금은 100만 원에서 200만 원대, 월 임대료는 10만 원대에 불과합니다. 국민임대는 소득이 조금 있는 서민층도 신청 가능하며 보증금과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높지만 여전히 시세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행복주택은 청년 신혼부부 위주지만 일부 지역은 노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공임대는 일정 기간 거주 후 분양 전환 기회가 주어지기도 합니다. 입주 조건은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영구임대는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이하, 무주택 세대여야 합니다. 국민임대는 무주택자이면서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경우 가능합니다. 노인의 경우 단독세대주여도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 기회가 넓습니다. 당첨 확률을 높이려면 경쟁이 치열한 서울 도심보다는 외곽이나 수도권, 지방 도시를 노려야 합니다. 실제로 서울 강남이나 마포, 용산 같은 인기 지역은 경쟁률이 수십 대 1을 넘습니다.
그러나 인천 서구, 경기 시흥, 충북 청주, 전북 익산 같은 지역은 상대적으로 낮아 당첨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예비 입주자 모집에 지원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한 번 떨어졌다고 끝이 아니라 순번이 돌아오면 입주 기회가 생깁니다. 당첨 방법은 간단합니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나 S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에서 공고를 확인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주민센터나 LH 지사에 직접 방문해도 됩니다. 중요한 건 모집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연중 수시로 진행되지만 보통 분기별로 집중 모집이 있으므로 공고를 꾸준히 살펴야 합니다. 신청 후에는 소득, 자산 증빙을 제출하고 추첨이나 순위 심사를 거쳐 당첨자가 발표됩니다. 작은 월세에도 허덕이는 삶보다 안정적인 임대아파트에서 당당하게 사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실제로 임대아파트 단지는 노인 복지 프로그램이나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반대로 더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이 가능합니다. 정부 지원 임대아파트는 돈이 없어도 나이 들어도 누구나 평생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체면은 배고픔을 막아주지 않습니다. 남의 집살이에서 불안에 떠는 것보다 작은 정부, 임대아파트에서 당당하게 사는 것이 진짜 노후의 생존 전략입니다. 5번째 방법은 지방 소도시로 내려가 생활비를 줄이는 것입니다. 도시는 화려합니다. 그러나 그 화려함은 노인에게 독입니다. 월세는 천정부지, 관리비는 한겨울 난방비만으로도 연금을 다 갉아먹습니다. 마트에 가면 채소 한 봉지, 과일 몇 개 담아도 장바구니는 금세 5만 원을 넘습니다. 이대로 도시에 남아있다간 늙은 인생은 빚과 불안 속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방 소도시로 내려가면 모든 게 달라집니다. 월세는 절반 이하로 줄고 생활비도 반으로 줄어듭니다. 무엇보다 집세 걱정 없는 삶, 바로 거기서 시작됩니다. 서울 강동구에 살던 이정숙 씨는 남편과 사별한 뒤 20평 아파트 전세를 혼자 감당했습니다. 연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고 전세 만기 때마다 집주인이 보증금 올려라는 말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주변에서는 시골로 내려가라 했지만 이 씨는 나는 서울 사람이라며 버텼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전세금을 감당 못해 결국 월세로 바꿨고 매달 70만 원 가까운 집세를 내느라 생활이 파탄났습니다. 어느 날 장바구니를 들고 계산대 앞에서 카드 잔액 부족 메시지를 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체면 하나 지키려다 인생이 산산이 부서진 것입니다. 반대로 부산에서 살던 조영희 씨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생활비가 감당이 안 되자이 전남 순천으로 내려갔습니다. 순천의 오래된 빌라는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20만 원. 식비는 재래시장에서 싼 가격으로 해결했고 텃밭에서 직접 키운 채소가 밥상을 채웠습니다. 한 달 생활비가 100만 원도 안 되자 마음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아침마다 산책하고 이웃과 반찬을 나누며 웃을 수 있었습니다. 조 씨는 말했습니다. 서울에서는 연금으로 하루살이였는데 여기서는 사람답게 살 수 있다. 이 두 사례가 보여주는 건 단순합니다. 지방 소도시는 단순한 이사가 아니라 늙은 인생을 지켜주는 탈출구라는 사실입니다. 도시의 빚덩이에서 허덕이는 삶과 지방에서 안정된 삶은 선택 하나로 갈립니다. 생활비가 저렴하고 노후에 살기 좋은 지방 소도시 5곳을 추천해 드립니다. 첫째는 전남 순천입니다. 재래시장이 활성화되어 먹거리가 싸고 월세도 서울의 절반 이하입니다. 둘째는 경북 안동입니다. 전통문화도시라 정착 지원이 많고 물가가 안정적입니다. 셋째는 충북 제천입니다. 아파트 전세가 저렴하고 의료 인프라도 갖춰져 있어 노후 생활에 유리합니다. 넷째는 전북 익산입니다. 집값이 낮아 적은 돈으로도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5번째는 강원 원주입니다. 서울 접근성이 좋으면서도 생활비가 크게 낮아 노인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6번째는 경북 포항입니다. 바다와 인접해 있어 먹거리가 풍부하고 주거비용이 낮아 생활비 부담이 적습니다. 7번째는 충남 공주입니다. 역사문화도시로 물가가 안정적이며 교통이 편리해 서울, 대전 접근이 좋습니다. 8번째는 전남 목포입니다. 해산물이 저렴하고 생활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어 노인 생활에 안성맞춤입니다. 9번째는 전북 군산입니다.
집값과 월세가 낮고 의료시설도 잘 갖춰져 있어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10번째는 경남 통영입니다. 바다를 끼고 있는 도시로 자연환경이 쾌적하고 생활비가 수도권 대비 크게 저렴합니다. 남의 집살이에서 불안에 떠는 대신 내 손에 맞는 소박한 집에서 당당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돈 없는 노년이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길입니다. A. 늙으면 다 편해진다면서요? 아니죠. 나이 들수록 더 힘들다니까요. 그래도 자식이 있고 친구가 있잖아요. 이런 대화가 얼마나 잔인한 거짓말인지 아십니까? 노년은 결코 편안하지 않습니다. 자식은 바쁘고 친구는 멀어지고 건강은 흩어집니다. 남는 건 불청객 같은 외로움과 끝없는 비교, 그리고 스스로를 옥죄는 후회뿐입니다. 웃으며 앉아 있어도 속은 썩어가고 체면 차린다고 버텨도 가슴 깊숙이선 울음이 터져 나옵니다. 노년을 지옥으로 만드는 건 병이나 가난보다 바로 끝까지 끌어안고 가는 스트레스입니다. 그러나 충격적인 진실은 그 스트레스 대부분이 남이 준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끌어안은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억지로 웃고 억지로 가고 억지로 참는 순간 내 노년은 무너집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남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삶입니다. 오늘은 노년에 전혀 스트레스 없이 사는 5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단단히 마음먹고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당신의 남은 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년에 전혀 스트레스 없이 사는 첫 번째 방법은 못다한 일에 미련 두지 않는 태도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지나온 세월 속에 후회가 남습니다. 젊었을 때 못 이룬 꿈, 잡지 못한 기회, 끝내 이루지 못한 관계. 그러나 그 미련에 매달리는 순간 노년은 지옥이 됩니다. 이미 흘러간 강물에 발 담그려 애쓰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돌아오지 않는 시간을 붙잡으려는 그 집착이 마음을 짓누르고 삶을 병들게 합니다. 결국 노년의 평안은 과거와 단절할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문제는 많은 이들이 이 단순한 진실을 외면한다는 점입니다. 그때 내가 조금만 더 했더라면, 조금만 더 기다렸다면이라는 끝없는 후회 속에서 하루를 갉아먹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과거를 살리는 게 아니라 현재를 죽이는 칼날이 됩니다. 미련은 곧 분노로, 분노는 곧 우울로 변합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몸도 따라 무너집니다. 의사들은 노년의 우울증 환자 절반 이상이 못다한 일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말합니다. 다 잊고 웃는 사람과 끝까지 미련에 끌려가는 사람의 삶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대구에 사는 김영호 씨는 젊은 시절 작은 사업을 하다 크게 실패했습니다. 그는 늘 다시 시작했더라면 지금쯤은이라는 후회 속에서 살았습니다. 친구들이 모여 소소한 일상을 즐길 때에도 그는 과거 얘기만 반복했습니다. 결국 사람들도 떠났습니다. 혼자 남아 술에 의지했고 몸까지 망가졌습니다. 나중에는 병원 침대에 누워서도 내 인생은 실패였다는 말만 되뇌었습니다. 과거에 발목 잡힌 채 현재를 통째로 잃어버린 비극이었습니다. 반면 전북 정읍의 박정자 씨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녀 역시 평생 꿈꾸던 대학 진학을 못했습니다. 처음엔 그 아쉬움이 너무 커서 사람들 앞에 나서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거울 앞에서 주름진 얼굴을 보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즐기면 되잖아. 그날 이후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고 동네 전시회에 작품을 내며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못다한 학업에 미련을 던져버리자 삶이 오히려 넓어졌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못한 걸 붙들고 울던 내가 바보였어요. 지금은 하루가 선물 같습니다. 이 두 사례는 잔인할 만큼 분명한 메시지를 줍니다. 과거에 묶인 사람은 오늘을 잃고 과거를 털어낸 사람은 오늘을 얻습니다. 노년의 진짜 스트레스는 병도 가난도 외로움도 아닙니다. 바로 끝내지 못한 일에 매달리는 어리석은 마음입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시간을 붙들려 애쓰는 순간 현재의 삶은 죽어갑니다. 반대로 미련을 놓는 순간 노년은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잊으십시오. 던지십시오. 놓으십시오. 그것이 스트레스 없는 노년으로 가는 첫 번째 문입니다. 노년에 전혀 스트레스 없이 사는 두 번째 방법은 대답하지 않아도 되는 말엔 침묵하기입니다. 늙으면 사람들이 의외로 잔인한 질문을 서슴없이 던집니다. 연금은 얼마나 나오세요? 집은 누구한테 줄 거예요? 아직도 혼자 지내세요? 이런 말들은 아무렇지 않게 던지는 농담 같지만
사실은 노인의 마음을 후벼 파는 흉기 같은 말입니다. 그때 굳이 대답을 내뱉는 순간 그 흉기가 내 가슴에 박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년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화려한 말솜씨가 아니라 단호한 침묵입니다. 침묵은 방패이고 동시에 나를 지켜주는 성벽입니다. 쓸데없는 말에 대답하면 반드시 뒷감당이 따라옵니다. 연금 액수를 털어놓으면 주변 사람들이 저 정도면 여유롭네 하며 이용하려 들고 집 이야기를 꺼내면 자식들이 싸움판을 벌입니다. 혼자 산다고 털어놓으면 뒷담화의 먹잇감이 되어버립니다. 결국 스트레스는 남의 말이 아니라 내가 괜히 맞대답한 그 순간부터 생겨납니다. 말을 아끼는 사람은 평온을 얻고 함부로 대답한 사람은 평생 후회합니다. 노년의 침묵은 비겁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경기도 부천에 사는 이정호 씨는 평생 공무원으로 성실히 일하고 은퇴했습니다. 은퇴 후 지역 모임에 나갔다가 지인에게 연금 많이 나오지?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별 생각 없이 한 달에 몇백 정도는 나오지라며 대답했습니다. 그날은 그냥 지나갔지만 그때부터 그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모임에서 술값을 내는 건 언제나 그의 몫이 되었고 사소한 부탁도 거절하면 돈 많은 사람이 왜 그렇게 째째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심지어 친척들까지 소문을 듣고 힘드니 좀 도와달라는 전화를 해왔습니다. 처음에는 거절도 못하고 도와줬지만 결국 감당이 안 되자 사람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임을 끊고 전화를 꺼버리고 집 밖에 나가는 일조차 줄었습니다. 단 한마디의 대답이 그의 노년을 고립으로 몰아넣은 것입니다. 그는 훗날 그때 차라리 웃고 말았어야 했다. 대답한 게 내 인생에서 제일 큰 실수였다라며 후회했습니다. 말 한마디가 평생의 평온을 흔들어버린 비극적인 교훈이었습니다. 반대로 서울 종로에 사는 김명자 씨는 전혀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그녀 역시 자식들 사이에서 재산 문제가 오르내리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친척 모임에서 누군가가 집은 누구한테 줄 거냐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순간 분위기가 싸늘해졌지만 김 씨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미소만 지었습니다. 사람들은 어색한 침묵 속에서 더 묻지 못했고 곧 대화는 다른 주제로 흘러갔습니다. 이후에도 누군가 집 문제나 연금 이야기를 꺼내면 그녀는 글쎄요 하며 짧게 웃고 넘겼습니다. 처음엔 사람들이 답답해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녀에게 함부로 묻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조심스러운 사람,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라는 평판이 따라붙었습니다. 김 씨는 훗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내가 대답했으면 아이들이 갈라졌을 거예요. 말하지 않은 게 나와 자식을 모두 지킨 거죠. 이 두 사람의 대비는 뚜렷합니다. 한 사람은 쓸데없는 대답으로 평생의 평온을 잃었고 다른 사람은 침묵으로 체면과 존중을 지켰습니다. 노년의 스트레스는 남이 던진 말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그 말에 굳이 대답하는 내 입에서 시작됩니다. 남이 무례한 질문을 던질 때 웃으며 침묵하십시오. 그 침묵이야말로 당신의 노년을 지키는 가장 값진 지혜입니다. 노년에 전혀 스트레스 없이 사는 세 번째 방법은 실수한 나를 쉽게 용서하는 자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늙어가며 손이 느려지고 기억이 희미해지고 계산이 서툴러집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자연스러운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작은 실수에도 스스로를 끝없이 몰아세운다는 점입니다. 약값 계산을 잘못했다고, 휴대폰 비밀번호를 깜빡했다고, 약속 시간을 잊었다고 스스로를 바보라 부르며 가슴을 후벼 팝니다. 그러나 그 순간 진짜 바보가 되는 건 실수가 아니라 실수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노년의 스트레스는 세상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든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실수를 두려워하는 사람일수록 늙을수록 지옥을 맛봅니다. 병원 접수대에서 카드 비밀번호를 잘못 눌렀다고 얼굴이 붉어지고 손주 이름을 헷갈렸다고 집에 돌아와 며칠씩 괴로워합니다. 이 작은 일들이 쌓여 마음에 독이 되고 결국 자존감을 무너뜨립니다. 나이 먹으니 쓸모없는 존재다라는 자책이 가슴을 짓누르면 삶 전체가 고통으로 변합니다. 하지만 한번 크게 웃으며 넘기는 순간 실수는 오히려 노년을 유연하게 만드는 선물이 됩니다. 스스로를 용서하는 사람은 결국 남도 용서할 수 있고 그렇게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그러나 많은 노인들은 여전히 젊은 시절의 완벽주의에 갇혀 있습니다. 늘 잘해야 한다는 강박, 실수하면 무능하다는 착각이 평생을 괴롭힙니다.
하지만 늙어서도 실수하지 않겠다는 건 몸이 늙었는데도 마음만 젊을 때에 머무는 어리석음입니다. 실수는 나이를 먹었기에 당연한 것이고 그 순간을 스스로 받아들이고 웃어야 노년이 편안해집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경남 창원에 사는 김석준 씨는 은퇴 후 마트 계산대에서 종종 돈을 잘못 냈습니다. 5,000원짜리를 내야 하는데 10,000원을 내고 거스름 돈을 못 챙긴 적도 많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선 그 일 때문에 밥맛을 잃고 며칠 밤을 뒤척이며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라는 자책에 시달렸습니다. 가족들에게조차 말을 못하고 혼자 끙끙 앓다 결국 우울증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인생 전체를 망치는 도구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그의 삶은 점점 축소되었고 사람을 피하고 밖에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노년은 매 순간 자신을 채찍질하는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반면 전북 군산에 사는 최명희 씨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녀 역시 은행 창구에서 계좌번호를 잘못 불러 송금을 2번이나 실패한 적이 있었습니다. 창구 직원이 난처해 하는 눈빛을 보냈을 때 대부분의 노인이라면 얼굴이 화끈거려 자책했을 겁니다. 하지만 최 씨는 오히려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이 드니 숫자도 장난치네. 한 번 더 기회 주셔야겠네요. 주변은 웃음바다가 되었고 그녀 자신도 오히려 기분이 가벼워졌습니다. 이후에도 작은 실수가 있을 때마다 그녀는 내 나이가 증명하는 귀여운 에피소드라며 웃고 넘겼습니다. 덕분에 그녀는 어디서든 당당했고 사람들도 그런 그녀를 존중했습니다. 스스로를 용서하는 태도가 삶을 얼마나 가볍게 만드는지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대전에서 홀로 사는 이은자 씨는 손주 생일에 케이크를 예약하면서 날짜를 잘못 적어 두었습니다. 막상 손주 생일날 케이크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손주는 울고 며느리는 당황했습니다. 이 씨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내가 이제 아무것도 제대로 못하는구나라며 스스로를 몰아붙였습니다. 며칠 동안 밥도 먹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병원에 실려가야 했습니다. 한 번의 단순한 예약 실수가 그녀의 마음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반대로 부산에 사는 유정자 씨는 똑같은 상황에서 완전히 달랐습니다. 손주 생일날 케이크를 예약했지만 날짜를 잘못 잡아 케이크가 없었습니다. 순간 며느리가 놀란 눈으로 쳐다봤지만 유 씨는 태연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케이크 대신 할머니 표 잡채 먹는 날이다. 손주는 금세 웃음을 되찾았고 가족들도 함께 식탁에 앉아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날은 오히려 평생 기억에 남는 추억이 되었습니다. 실수를 허용한 그녀의 마음가짐이 온 가족의 분위기를 바꿔놓은 것입니다. 이 사례들은 무서운 진실을 보여줍니다. 같은 실수라도 자책에 빠지면 병이 되고 용서하면 웃음이 됩니다. 노년의 가장 큰 스트레스는 남이 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에게 너무 가혹한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늙었기에 당연한 실수를 허용하고 스스로를 가볍게 용서할 수 있는 태도. 그것이 노년을 평온하게 만드는 강력한 힘입니다. 실수한 나를 용서하는 순간 세상도 나를 용서하고 삶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노년에 전혀 스트레스 없이 사는 네 번째 방법은 마음이 안 가는 곳엔 가지 않기입니다. 늙으면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억지로 끌려다니는 자리가 많아집니다. 친척 모임, 동창회, 경조사, 심지어는 별 의미 없는 동네 회식까지. 가기 싫어도 체면 때문에, 관계 유지 때문에 억지로 나가 앉아 있으면 뭐가 남습니까? 돌아오는 건 피로와 씁쓸함 뿐입니다. 말 한마디 잘못 들어 마음이 무너지고 남과 비교당하며 자존심이 찢기고 돈까지 흘려보내며 허탈해집니다. 마음이 안 가는 자리에 앉아있는 그 순간 내 노년은 도둑맞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무례한 사람들이 있는 자리라면 그건 독약입니다. 아직도 일 안 해요? 집은 누구한테 줄 거예요? 손주는 몇 명이에요? 이런 질문이 농담처럼 쏟아지고 그 속엔 은근한 비웃음이 섞여 있습니다. 대답하는 순간 상처가 되고 침묵해도 마음은 갈기갈기 찢깁니다. 그 자리에 가서 웃는 얼굴 뒤에 숨는 순간 내 안의 존엄은 무너집니다. 노년의 가장 큰 스트레스는 이런 억지 자리에 스스로 몸을 던지는 데서 비롯됩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나를 무시하든 이제는 내 마음이 편한 게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노인들이 여전히 착각합니다. 안 가면 무례하지 않을까? 관계가 끊기면 어쩌지?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
내가 가든 안 가든 그들은 크게 상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서 앉아 있으면 평가받고 비교당하며 더 큰 상처만 남습니다. 노년의 스트레스를 줄이는 가장 단순하고 강력한 방법은 바로 내 마음이 가는 곳만 선택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앉아있는 그 자리에 내 남은 시간이 녹아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충남 천안에 사는 이영수 씨는 동창회에 늘 억지로 나갔습니다. 젊었을 때는 서로의 안부를 묻고 웃음꽃을 피우던 자리였지만 나이 들어 다시 모인 동창회는 잔혹한 비교의 장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자식이 의사라며 자랑하고 또 다른 이는 손주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돈이 없고 자식마저 멀리 떠난 이 씨는 그 속에서 그저 조용히 웃는 척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허무함이 몰려왔습니다. 나는 왜 이 모임에 갔을까라는 후회가 매번 따라왔습니다. 결국 그는 몇 달 뒤 건강이 악화됐고 의사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몸을 더 해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억지로 앉아있던 그 시간이 그의 몸과 마음을 갉아먹은 것입니다. 반면 광주에 사는 최선희 씨는 달랐습니다. 그녀도 친척 모임에 불려다니며 늘 피곤했습니다. 특히 명절 때마다 들려오는 아직도 혼자 지내냐는 질문과 돈은 얼마나 모았냐는 대화는 그녀를 올가매는 쇠사슬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더는 억지로 가지 않겠다고. 그의 설날 그녀는 혼자 집에서 떡국을 끓여 먹고 좋아하는 영화 2편을 연달아 보며 보냈습니다. 주변은 처음엔 수군거렸습니다. 왜 안 왔냐 서운하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은 그녀를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저희는 자기 삶을 지킬 줄 안다라는 말까지 따라 붙었습니다. 최 씨는 그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마음이 안 가는 자리를 피한 것이야말로 내 삶을 지키는 가장 큰 용기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 두 사례는 너무도 분명한 교훈을 줍니다. 남의 시선 때문에 억지로 끌려다닌 사람은 결국 병들었고 자신의 마음을 기준으로 선택한 사람은 자유로워졌습니다. 노년의 진짜 스트레스는 병도 돈도 외로움도 아닙니다. 바로 내가 가기 싫은 자리에 스스로 앉아있는 그 순간입니다. 내 남은 인생은 남들이 아니라 나를 위해 쓰여야 합니다. 그러니 마음이 가지 않는 곳에는 단호히 가지 마십시오. 그 선택 하나가 당신의 노년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꿔놓습니다. 노년에 전혀 스트레스 없이 사는 5번째 방법은 불편한 부탁엔 정중히 거절하기입니다. 나이 들수록 주변은 은근히 노인을 만만하게 봅니다. 이 정도는 해주시죠라며 시간을 요구하고 잠깐 도와주세요라는 말로 체력을 쏟게 합니다. 더 충격적인 건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들마저 그런 부탁을 아무렇지 않게 한다는 점입니다. 손주를 매일 맡아달라거나 돈을 잠깐 빌려달라는 말, 병원에 데려다 달라는 사소한 부탁까지. 문제는 그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결국 내 삶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착취당합니다. 한 번 들어주면 당연한 일이 되고 2번 들어주면 의무가 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나의 시간과 체력, 심지어 돈까지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내가 왜 이 고생을 하나라는 분노가 끓어오릅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내가 거절하지 못해 만든 굴레에 갇혀버린 것입니다. 결국 노년의 가장 큰 스트레스는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 입에서 싫다라는 2글자를 삼킨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거절은 불화가 아니라 존엄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정중히 그러나 단호하게 미안하지만 힘들다라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상대에게도 명확한 선을 그어줍니다. 늙은 몸과 마음을 희생해가며 남의 요구를 다 들어주는 건 미덕이 아니라 어리석음입니다. 노년을 망치는 가장 잔인한 적은 남의 부탁이 아니라 그 부탁을 무조건 받아들이는 나의 태도입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경북 구미에 사는 윤상호 씨는 퇴직 후 손주들을 자주 봐주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1~2번이었지만 며느리가 맞벌이를 시작하면서 거의 매일 손주를 맡게 되었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아이를 돌보느라 허리는 휘고 무릎은 망가졌습니다. 병원에서 쉬라는 말을 들었지만 차마 못하겠다라는 말을 입 밖에 내지 못했습니다. 가족이 부탁하는데 거절하면 불효인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국 그 무리한 육아는 그의 건강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서도 그는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못한다고 했어야 했는데 이제는 돌이킬 수 없다.
정중히 거절하지 못한 대가가 남은 삶을 송두리째 앗아간 것입니다. 반면 전남 목포에 사는 이은자 씨는 달랐습니다. 그녀 역시 딸이 맞벌이를 하며 아이를 맡아달라는 부탁을 여러 번 했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내 몸도 챙겨야 해서 매일은 어렵다. 필요하면 일주일에 하루 정도만 맡아주겠다. 처음엔 딸이 서운한 기색을 보였지만 곧 받아들였습니다. 대신 이 씨는 그 하루를 온전히 손주에게 집중했고 나머지 시간에는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고 취미 생활도 즐겼습니다. 딸은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감사해했습니다. 엄마가 건강해야 오래 봐주실 수 있지라며 태도가 바뀐 것입니다. 이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 힘들어도 선을 긋고 거절하니 오히려 관계가 편해졌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부산에 사는 박성규 씨는 친구들의 부탁을 거절 못하는 성격이었습니다. 작은 돈을 빌려달라 하면 선뜻 내줬고 집 나르는 일이나 운전 부탁도 다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의 호의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돈을 빌려간 친구는 갚지 않았고 힘든 일을 떠넘기는 일이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그가 건강이 악화되어 부탁을 들어줄 수 없게 되자 친구들은 연락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거절 못해 호구가 됐다. 결국 남은 건 허탈한 뿐이다. 반대로 강원 원주에 사는 최정희 씨는 정중히 선을 그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 했을 때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나도 여유가 없어. 대신 방법을 같이 찾아보자. 상대는 처음엔 실망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그녀를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돈을 내주는 대신 함께 고민해준 태도 덕분이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친구와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자신의 삶은 지켜냈습니다. 이 사례들은 잔혹한 진실을 드러냅니다. 불편한 부탁에 내라고 말한 사람은 결국 병들고 고립됐으며 정중히 거절한 사람은 자유와 존중을 얻었습니다. 노년의 스트레스 없는 삶을 원한다면 이제는 입을 열어야 합니다. 거절은 죄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존엄과 건강을 지키는 마지막 무기입니다. 불편한 부탁엔 반드시 정중히 그러나 단호하게 거절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남은 생을 가볍고 자유롭게 만드는 길입니다. 말년 그냥 조용히 살고 싶다? 그렇다면 당신이 엮이는 사람을 제대로 가려야 합니다. 겉으로는 다정하고 친절해 보여도 그 뒤에 숨어있는 악의적인 의도를 간파하지 못하면 인생의 마지막 장이 무너집니다. 시기심, 거짓된 친절, 은근한 조종, 이런 인간들과 얽히면 당신의 평온한 일상이 순식간에 지옥으로 바뀝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노년에 잘못 엮이면 인생 꼬일 수 있는 첫 번째 사람은 헛된 자존심에 집착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과 엮이면 말년이 조용할 수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이 틀렸다는 말을 절대 하지 않으며 사소한 의견 충돌에도 분노를 표출합니다. 내가 누군데 나이를 어디로 보고 말하는 거야 라는 말이 입버릇처럼 붙어 다니고 자신의 체면 하나를 위해 주변 사람들의 기분과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 한 사람 때문에 모임은 깨지고 가족 간의 대화도 멀어지며 평생의 친구마저 등을 돌리게 됩니다. 이런 자존심은 진짜 자존이 아닌 허세와 고집의 집합체입니다. 도움을 받는 것도 자존심이 상한다고 거절하고 본인이 실수해도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노년에 흔히 벌어지는 병원 진료, 자녀의 조언, 동료의 충고조차 나를 무시한다는 망상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로 인해 건강을 악화시키고 좋은 관계를 망치며 결국 자신이 먼저 외면받는 존재가 됩니다. 하지만 본인은 마지막까지도 이유를 모릅니다. 왜 사람들이 멀어졌는지를. 노년에는 체면보다 관계가 중요합니다. 누군가와 편안하게 웃고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야말로 진정한 자산입니다. 그런데 헛된 자존심에 사로잡힌 사람은 그 귀중한 시간을 끊임없이 갈등으로 바꿉니다. 나를 무시했어.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몰라서. 그래 같은 말을 반복하며 주변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듭니다. 이런 사람의 곁에 있으면 한마디 말조차 눈치를 봐야 하며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감정의 지뢰밭 속에 놓이게 됩니다. 정보 제공의 관점에서 보면 자존심에 집착하는 사람은 어떤 조언이나 정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최신 건강정보, 노후 자산관리, 기술 변화 같은 유익한 이야기조차 나는 옛날 방식이 좋아라며 거부합니다. 자식이 스마트폰 쓰는 법을 알려주면
내가 그걸 못하게 생겼냐고 화를 내고 병원에서 의사가 식단 조절을 권하면 나는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살 거야 라고 말합니다. 이런 고집은 스스로를 외롭게 만들고 점점 삶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한 어르신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동네에서 말 한마디에 사람 잡는다는 소리를 듣던 인물이었습니다. 자식들이 어떤 제안을 해도 항상 내가 너보다 인생 더 오래 살았어 라는 말로 일축했고, 친구가 조금만 덜 마시라고 해도 내가 술 못 마시게 할 사람이 어딨냐며 대놓고 화를 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자 자식들은 연락을 줄였고 친구들은 하나둘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이 중심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복지관에서 열리는 프로그램에 초대받았습니다. 처음엔 거들떠도 보지 않았지만 고립된 생활이 지겨워졌는지 슬쩍 나가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강의 중에 강사가 고집부리면 관계는 멀어지고 사람은 떠나다라는 말을 하자 사람들이 모두 자신을 바라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식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고 친구들에게 요즘은 내 말이 맞는 것 같더라고 웃으며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 변화는 기적과 같았습니다. 연락이 끊겼던 딸이 다시 찾아왔고 함께 산책하던 이웃이 커피 한 잔을 건네며 말했다고 합니다. 이제야 사람 같아요. 그 말에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너무 지랄했지. 그 유쾌한 인정 하나가 말년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두 번째는 나이로 위세를 부리려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과 말년에 엮이면 하루하루가 피곤함의 연속입니다. 이들은 자신보다 어린 사람은 모두 하대할 수 있는 존재라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너보다 몇 살 위인데 요즘 것들은 버릇이 없어라는 말로 대화를 시작하고 무슨 말이든 자기 식으로 끝내야만 직성이 풀립니다. 상대가 맞는 말을 해도 나이가 어리면 무조건 틀렸다고 몰아붙이며 결국엔 예의 없다는 낙인을 찍어버립니다. 나이 많다는 이유 하나로 세상을 휘어잡으려는 태도는 주위 사람들을 지치게 만들고 결국엔 모두를 떠나게 만듭니다. 문제는 이들이 나이를 권위의 수단으로 삼으면서도 책임은 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조언은 훈계처럼 내뱉고 잘못된 행동은 그땐 그게 맞았어 라고 합리화합니다. 회식 자리에서 술을 권하고 거절당하면 요즘은 다들 예민해라며 타박하고 자식이나 후배에게 무례한 말을 해놓고도 내가 나이가 얼만데라고 버티는 모습은 주변을 숨막히게 만듭니다. 결국 이런 사람 곁엔 진심으로 대화하는 사람은 사라지고 겉으로만 인사하는 가짜 인연만 남게 됩니다. 나이는 존중의 이유가 될 수 있지만 권위의 무기가 되어선 안 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상호 존중이 중요한데 이들은 나이가 곧 권력이라는 구시대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떠나도 그 이유를 절대 모릅니다. 오히려 내가 너무 잘해서 사람들이 질투하나 봐라는 황당한 자부심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과 말년에 엮이면 어떤 모임에서도 긴장하게 되고 본인의 생각이나 의견을 꺼내는 것이 무서워지며 결국 침묵과 외로움 속에 갇히게 됩니다. 정보의 측면에서도 문제는 큽니다. 요즘의 변화는 빠르고 새로운 기술과 개념들이 끊임없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나이로 위세를 부리는 사람은 이런 흐름을 받아들이지 않고 무조건 옛날 방식이 최고라고 주장합니다. 최신 건강정보, 금융관리, 스마트폰 사용법 등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쓸데없는 거라며 무시하고 본인의 경험만을 절대적 기준으로 삼습니다. 어느 노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경로당에서 누구보다 목소리가 큰 인물이었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에게도 몇 살이요? 나보다 어린애라고 말하며 말을 자르기 일쑤였고 어떤 이야기도 결국 자신의 무용담으로 바꿔버렸습니다. 바둑판에서 지면 내가 일부러 져준 거지. 음식이 맛없어도 옛날엔 이런 건 밥상에도 못 올렸다고 비아냥댔습니다. 심지어 자원봉사로 온 대학생에게 어디서 감히 나한테 반말하냐고 소리친 적도 있었습니다. 사실 그 대학생은 존댓말을 쓰고 있었는데 단지 목소리가 크다는 이유로 오해받은 것입니다. 결국 그 경로당에서 사람들은 하나둘 그를 피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프로그램 운영자도 분위기 흐리는 분이 계셔서 요즘 참여율이 떨어진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그 노인은 여전히 자신이 잘못한 줄 모르고 요즘 사람들 다 싸가지 없어라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그 한 사람 때문에 경로당 전체 분위기가 얼어붙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일 없는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인간은 말년에 주변 사람의 자존감을 갉아먹는 존재입니다.
자신이 아직도 뭔가 한다는 이유 하나로 은퇴했거나 일에서 물러난 사람을 아래로 봅니다. 요즘 뭐 하세요? 라는 질문 뒤엔 늘 비교와 비아냥이 숨어 있습니다. 나는 아직도 바빠 죽겠는데 그렇게 놀면 심심하지 않아요? 라며 상대의 삶을 하찮게 만들고 자기가 살아있는 증거를 남의 삶을 깎아내리는 데서 찾습니다. 이런 사람 곁에 있으면 어떤 대화도 모욕으로 끝나며 존재 자체가 초라하게 느껴지는 괴로운 시간이 반복됩니다. 노년기엔 누구나 일의 무게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일하지 않는 것이 게으름이 아니라 삶의 또 다른 단계입니다. 하지만 이 무시하는 인간은 일을 통해서만 자존감을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스스로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될까 두려운 나머지 다른 이들을 깎아내려 자신의 우월감을 지키려 합니다. 본인은 열심히 사는 것처럼 굴지만 실제로는 허세와 두려움의 가면을 쓴 불안한 존재일 뿐입니다. 문제는 그 말들이 농담처럼 혹은 칭찬인 척 위장되어 다가온다는 점입니다. 그래도 취미라도 좀 가지셔야 할 텐데라며 잔소리를 던지고 아직 건강하신데 뭐라도 좀 하시지라며 무언의 압박을 줍니다. 그 말들이 반복될수록 은퇴한 사람은 점점 더 위축되고 자신의 삶이 쓸모없다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스스로 고립되고 무기력에 빠지며 말년의 삶이 활기를 잃게 됩니다. 사회적으로도 이런 시선은 치명적입니다. 은퇴자나 전업으로 지내는 이들을 무가치하게 바라보는 시선은 노년기를 불안하게 만들며 자존감을 붕괴시킵니다. 실제로 은퇴 후 우울감을 호소하는 이들 중 상당수가 사회적 평가와 타인의 시선에서 비롯된 상실감을 경험합니다. 나는 더 이상 쓸모없는 존재인가라는 생각은 자살, 충동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심리적 타격을 줍니다. 그 배경에는 바로 일 없는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 존재합니다. 한 어르신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60대 후반에 조용히 은퇴한 후 평범한 일상 속에서 글을 쓰고 식물을 키우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네에 자주 보이는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비슷한 또래였지만 아직도 자잘한 부업을 하고 있다고 늘 떠벌리며 다녔습니다. 그 사람은 만날 때마다 그래도 뭐라도 해야죠. 집에서만 있으면 뭐가 되겠어요. 같은 말을 대놓고 하며 자연스럽게 무시 섞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처음엔 그냥 넘겼지만 자주 마주치다 보니 스트레스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마트 앞 벤치에서 그가 또다시 요즘도 한가하시죠? 라고 물었을 때 그 어르신은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지금 한가하게 사는 게 내 인생 최고의 성취야. 바쁘게 살다가 드디어 여유를 얻었거든. 당신은 아직 그게 없나 봐요. 주변 사람들이 박수치며 웃었고 그 순간부터 상황은 역전되었습니다. 이후 무시하던 사람은 입을 다물었고 오히려 사람들은 은퇴한 어르신의 삶을 더 부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번째는 가족 또는 친구 사이를 교묘히 이간질하는 사람입니다. 이 인간은 말년을 조용히 보내고 싶은 사람에게 가장 위험한 존재입니다. 겉으로는 친절하고 관심 많은 척 다가오지만 실은 말 한마디로 사람들 사이를 갈라놓고 갈등을 조장하는 교묘한 조작자입니다. 그 사람, 당신 얘기 그렇게 안 좋게 하더라. 그 집 자식들이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더라 같은 말로 씨앗을 심고 슬며시 뒤로 물러나 불꽃놀이를 구경하듯 싸움을 즐깁니다. 이들의 특징은 절대 정면으로 부딪히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언제나 나는 그냥 들은 말을 전달했을 뿐이라는 가면을 쓰고 온갖 분열을 만들어냅니다. 이간질은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감정을 찢어놓는 일입니다. 평생을 함께한 친구 사이를 의심하게 만들고 피를 나눈 가족 사이에 불신을 심어 결국 말조차 섞지 않게 만듭니다. 특히 말년에 이런 갈등이 생기면 다시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자존심이 세지고 시간이 많아진 만큼 감정도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사람을 가장 필요로 하는 시기에 사람을 잃는 비극이 벌어집니다. 이간질하는 사람은 그것조차 자기 탓이 아니라고 발뺌하며 다음 희생양을 찾아 떠납니다. 이들은 꼭 필요한 순간에는 사라지고 갈등이 생기면 중립인 척합니다. 실은 모든 불씨를 자신이 만들어 놓고도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입을 닫습니다. 당신은 배신감에 치를 떨고 누군가는 오해를 품고 멀어지며 진짜 나쁜 사람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계속 관계를 어지럽힙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은 타인의 관계를 망가뜨리는 데서 존재감을 느끼며 그 안에서 자신만의 우월감을 확인합니다. 결국 그 한 사람 때문에 평생 쌓아온 신뢰가 무너지고 모든 사람이 불편해지는 지옥 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간질은 대놓고 싸움을 붙이는 방식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소문을 가장한 진실 반, 거짓 반의 말로 사람의 마음을 찌르고 부드러운 말투와 친절한 미소로 상대의 경계를 무너뜨립니다. 나는 내 편이야 라며 다가오지만 실상은 모두의 편이 아닌 누구의 편도 아닌 사람입니다. 이렇게 포장된 독은 늦게 퍼질수록 치명적이며 결국 말년에 가장 소중한 인간관계를 망쳐놓습니다. 조용히 살고 싶은 사람에게 이런 인간은 최대의 재앙입니다. 한마을에 살던 두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친구로 지냈고 자식들끼리도 어울리며 가족 같은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미묘한 감정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작은 소문 하나였습니다. 그 할머니가 당신 손녀 예쁘다는 말 안 했대요. 오히려 남의 자식이 더 똑똑하다고 했다던데요. 라는 말이 돌았고 자존심이 상한 한 할머니는 서서히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후에는 그 집 자식이 당신한테 손 벌렸던 거 누구한테도 말 안 했으면 좋겠다던데요. 라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그 모든 이야기를 전한 사람은 한 명이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말이 많고 어디에나 끼어드는 인물이었습니다. 문제는 모든 말에 나는 그냥 걱정돼서라는 멘트를 붙이는 습관이 있었고 아무도 그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두 할머니는 40년의 우정을 끊었고 마을에서는 세상에 믿을 사람 없다는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 그 말 많은 인물이 또다시 누구의 얘기를 전하다가 실수를 해버린 것입니다. 결국 모두가 퍼즐을 맞췄고 이간질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이미 무너진 관계는 되돌리기 어려웠습니다. 그 후로 마을 사람들은 말 많은 사람보다 무서운 건 친한 척 다 퍼뜨리는 사람이다라는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 사이를 찢는 건 칼이 아니라 말이며 가장 큰 상처는 오해가 아닌 교묘한 고의입니다. 다섯 번째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과 엮이면 말년은 연극 무대보다 더 피곤해집니다. 눈앞에선 언니 너무 좋아요. 라고 웃으며 손을 잡고 돌아서면 그 사람 진짜 왜 저래? 라며 혀를 차는 이중인격의 소유자입니다. 이들은 말 그대로 인간 위장술의 달인입니다. 겉으로는 친절하고 다정하며 늘 도와주는 척합니다. 하지만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가 있고 본심은 칼보다 더 날카롭습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건 단순히 솔직하지 않은 수준이 아닙니다. 관계를 조종하고 감정을 기만하며 사람을 철저히 이용하는 전략입니다. 이런 사람의 가장 무서운 점은 그들이 진짜 진심처럼 행동한다는 데 있습니다. 상대방이 그 친절을 믿고 마음을 열면 어느 순간 뒤통수를 맞습니다. 칭찬은 비난의 서막이고 도움은 은근한 통제의 도구입니다. 나는 널 걱정해서 그러는 거야 라는 말로 접근하지만 그 속엔 시기, 질투, 경쟁심이 잔뜩 담겨 있습니다. 당신이 성공하면 입꼬리가 실룩이고 당신이 어려움을 겪으면 눈빛에 이상한 기쁨이 숨어 있습니다. 결국 곁에 두는 순간 당신의 감정은 조종당하고 일상이 피로로 가득 찹니다. 이들은 관계 속에서 늘 중심이 되려 합니다. 누구와도 친한 척하고 모두에게 잘 보이려 애쓰지만 그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정보를 쥐고 흔들고 싶다는 욕망입니다. 친한 척 다가와 사소한 이야기까지 캐내고 그걸 다른 사람에게 옮기며 자신의 존재감을 유지합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와도 진정한 신뢰를 쌓지 못하며 시간이 지나면 결국 모든 관계가 허물어집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은 거짓말보다 무서운 배신입니다. 당신의 말, 당신의 감정, 당신의 신뢰가 조용히 소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이 이미 큰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정보 제공의 관점에서도 이들은 위험합니다. 당신이 알려준 정보, 고백한 고민, 나눈 대화가 본인의 이득을 위해 사용됩니다. 아무한테도 말 안 했는데라는 말은 이미 거짓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당신의 이야기가 가십거리로, 흥밋거리로 전해지고 있고 당신의 이미지는 그들의 입에 의해 왜곡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곁에 두면 결국 자신도 신뢰받지 못하게 되고 말년의 인간관계는 불신과 경계로 얼어붙게 됩니다. 한마을에 다정하기로 유명한 아주머니가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인사를 잘하고 도와줄 일 있으면 제일 먼저 나섰습니다. 그래서 동네에선 정이 많고 마음 넓은 사람이라는 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A 할머니가 B 할머니에게 그때 나한테 서운했다며? 라고 묻고 C 아저씨는 내가 그 말 했다더라?
며 어이없어 했습니다. 전혀 연결되지 않았던 사람들 사이에 오해가 생기고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 모든 소문의 진원지가 바로 그 다정했던 아주머니였다는 사실이 드러난 건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평소 조용했던 D 할아버지가 회관에서 회의 중에 말했습니다. 내가 지난번에 그분한테만 말한 얘기였는데 어떻게 다 퍼졌는지 모르겠네요. 그 순간 다정한 척했던 그녀의 얼굴이 굳었고 동네 사람들 모두가 눈치를 챘습니다. 그리고 퍼즐처럼 이어지던 이상한 소문들이 한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그 후로 그녀는 더 이상 웃으며 인사해도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친절은 남았지만 신뢰는 사라졌고 말년의 관계는 무너졌습니다. 그 누구보다 다정했던 사람이 그 누구보다 외로운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은 결국 그 양면성 때문에 모든 것을 잃습니다. 말년의 인간관계는 단순한 친절보다 믿을 수 있는 진심이 중요합니다. 6번째는 시기심에 눈이 먼 사람입니다. 이 사람과 말년에 엮이면 평온했던 삶은 순간적으로 지옥으로 변합니다. 겉으로는 친근하고 친절한 척하지만 그들의 눈빛 속에는 불타는 시기심이 숨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 생겨도 그들은 당신의 성취를 축하한다는 말 대신 저 사람은 정말 잘 나가네라며 뒤에서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립니다. 당신이 성공할 때마다 그들은 마치 불편한 침묵을 흘리며 웃는 얼굴 뒤에서 속으로 악담을 퍼붓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시기심은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을 넘어선 치명적인 사회적 공격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이들은 절대 자신의 시기심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란다면서 무슨 일이든 그 사람에게 하극상을 일으키려 하거나 은근히 그 사람의 성취를 깎아내리려 합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들의 시기심은 의도적이고 교묘하게 관계를 파괴합니다.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게 그 사람은 이런 걸 잘하는 것 같아라는 말로 시작하지만 점점 그 사람이 더 이상 잘 보이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무심코 흘린 한마디가 고의로 던진 불씨가 되어 당신의 신뢰를 조금씩 갉아먹고 점점 더 큰 갈등으로 번지게 만듭니다. 시기심에 눈이 먼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당신의 기쁨과 성공을 자기만의 손실로 해석합니다. 그들은 내가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전에 먼저 그 자리를 차지하거나 내가 놓친 기회를 가로채려 합니다. 성공이 아니면 실패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끊임없이 방해를 놓습니다.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그녀는 평생을 일하며 자식들을 키웠고 어느 정도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가까운 친구가 있었지만 그 친구는 점차 할머니의 삶을 질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할머니의 아들 중 한 명이 집을 새로 사는 바람에 갈등은 심화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마치 할머니가 자식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주는 것처럼 느꼈고 나중에는 자꾸만 너희 아들만 그렇게 잘 되면 좋겠냐? 며 할머니를 자주 비판했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는 그 친구에게 왜 자꾸 나에게 그런 말을 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친구는 당황하며 그게 아니야. 나는 그냥 내가 너무 자랑하는 것 같아서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친구의 말 속에서 날카로운 시기심이 숨어 있다는 걸. 그 친구는 할머니의 자식들이 잘 되는 걸 보며 계속해서 자기가 못 얻은 것을 그들의 탓으로 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할머니는 그 친구와의 관계를 정리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친구와의 관계를 끊은 후 할머니는 평온한 마음으로 남은 일상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시기심에 눈이 먼 사람을 가까이 두지 않았습니다. 끝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영상 중간중간 화면 아래에 소개되거나 영상 설명란에 있는 제품을 누르시면 쿠팡으로 연결됩니다. 이렇게 쿠팡으로 연결된 후 아무 물건을 사셔도 제 채널에 약간의 수익이 발생하오니 앞으로 쿠팡에서 물건을 구입할 경우 이런 식으로 구입해 주셔서 본 채널에 간접 후원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멀쩡하던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분명 어제까지만 해도 정정하셨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숨을 안 쉬고 계셨어요. 그냥 감기인 줄 알았는데 병원에선 이미 늦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처럼 갑작스럽고 예고 없는 죽음, 그 시작은 언제나 평소와 똑같았던 일상에서 시작됩니다. 노년기의 몸은 눈에 띄지 않게 약해지고 조그만 실수 하나가 뇌를 멈추고 심장을 멎게 하고 숨을 끊어놓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반복하던 그 행동 하나가 당신의 마지막이 될 수 있습니다.
늙어 순식간에 사망으로 이어지는 5가지 위험한 행동 중 첫 번째 행동은 뇌졸중 전조 증상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뇌졸중은 예고 없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경고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그 신호를 무시한 순간 뇌는 침묵하고 몸은 무너지고 맙니다. 뇌졸중의 전조 증상을 무시하는 행동은 단순한 방심이 아니라 스스로 생명줄을 끊는 자해행위입니다. 그냥 피곤한가 보다, 잠을 잘 못 잤나? 라는 생각 하나가 다음 순간 당신을 병원, 중환자실 침대에 눕히고 말 것입니다. 뇌졸중은 조용한 살인자입니다. 갑작스럽게 말을 더듬거나 한쪽 팔이나 다리에 힘이 빠지고 얼굴이 비뚤어지는 증상은 단순히 지나가는 증상이 아니라 뇌 속에서 이미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고 있다는 절박한 신호입니다. 그러나 많은 노년층은 이 신호를 무시합니다. 자고 나면 괜찮겠지, 나이 들어 그러는 거지라고 넘기면서 골든타임을 날려버립니다. 이때 뇌세포는 초당 수천 개씩 죽어가고 있고 기회는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뇌졸중은 증상 발생 후 3시간 이내에 치료를 시작해야 후유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상을 무시하고 병원을 늦게 찾으면 언어장애, 반신마비, 인지저하 같은 심각한 후유증이 평생을 따라다닙니다. 뇌는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전조 증상을 무시한 대가는 단순한 후회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곧 삶의 질을 완전히 박살내는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특히 노년층은 전조 증상을 감기 몸살이나 피로와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갑자기 손이 떨리거나 단어가 생각나지 않거나 걸을 때 균형이 흔들리는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이런 증상은 피곤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뇌혈관이 도와달라며 보내는 구조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외면한 순간 뇌는 손을 놓고 결국 몸 전체가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노년의 뇌는 젊을 때보다 훨씬 예민하고 약합니다. 약간의 고혈압, 스트레스, 수면 부족만으로도 혈관이 터지거나 막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뇌졸중은 예측이 아닌 대응의 싸움입니다. 이상 신호가 오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달려가는 것만이 살 길입니다. 이제 실제 사례 하나를 소개합니다. 서울에 사는 75세 박모 할머니는 어느 날 아침 일어나자마자 팔에 힘이 잘 들어가지 않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컵을 들었는데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고 거울을 보니 왼쪽 입꼬리가 약간 내려가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이상하다며 병원에 가자고 했지만 박 할머니는 어제 늦게 자서 피곤한가 봐라며 그냥 하루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오른쪽 다리에도 힘이 빠지고 말을 하려 해도 입이 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급히 병원에 데려갔을 때는 이미 골든타임이 지나 있었고 MRI 결과 중대 뇌경색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전날 바로 왔으면 혈전 용해술로 큰 후유증 없이 끝났을 수도 있었다며 안타까워했습니다. 결국 박 할머니는 반신불수 판정을 받고 지금은 휠체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건 박 할머니가 입원 후에도 그때 정말 피곤한 줄 알았어 라고 말하며 뇌졸중의 전조 증상을 질병으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지금은 요양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고 있지만 다시 혼자 걷는 건 어렵다고 합니다. 가족들은 하루만 빨리 갔어도라는 말을 수없이 되뇌며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박 할머니는 요양병원에서 만나는 어르신들에게 늘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입이 이상하거나 손이 안 움직이면 무조건 병원 가. 피곤한 게 아니고 뇌가 고장 나려는 거야. 이 말에 많은 이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장에 적는다고 합니다. 당신의 몸은 죽기 전에 반드시 신호를 보냅니다. 뇌는 결코 말없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는 순간 당신의 삶은 멈출 수 있습니다. 뇌졸중은 예방보다 눈치가 중요합니다. 그 눈치를 못 챘을 때 죽음은 조용히 문을 엽니다. 두 번째 위험한 행동은 감기에 걸렸는데 병원 안 가는 행동입니다. 감기에 걸렸는데 병원에 가지 않는 행동은 노년기에 있어 자살행위나 다름없습니다. 단순한 기침과 콧물, 미열로 시작된 작은 감기가 몸 전체를 무너뜨리는 거대한 질병으로 번질 수 있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은 극도로 떨어지고 회복력은 현저히 낮아지기 때문에 감기는 더 이상 가벼운 병이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무서운 병입니다. 노년층에게 감기는 종종 폐렴으로 발전합니다. 폐렴은 국내 노년 사망 원인 중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감기가 폐까지 번지면 숨 쉬는 것이 어려워지고 고열과 기침, 가래가 심해지며 산소 포화도가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심한 경우 호흡곤란으로 인해 중환자실에 실려가거나 산소호흡기에 의존하게 되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노인들이 이 정도쯤은 참으면 낫는다며 병원을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판단 하나가 생사를 가르는 결정이 됩니다. 감기라고 방심한 사이 염증이 혈액을 타고 온몸으로 퍼지는 폐혈증으로 악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폐혈증은 치사율이 매우 높은 전신 감염 증상으로 한번 진행되기 시작하면 며칠 안에 장기가 마비되고 혈압이 떨어지며 결국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병원에는 감기로 시작해 병원에 너무 늦게 도착한 노인 환자들이 치료도 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합니다. 또한 감기에 걸렸을 때 열이 계속 나고 식욕이 떨어지고 물도 못 마시는 상태가 지속되면 탈수 증상이 찾아옵니다. 노년기에는 수분 보유 능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탈수는 곧 전해질 불균형과 혈압 저하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등 치명적인 합병증이 생깁니다. 즉, 감기 하나가 몸속 모든 시스템을 흔들 수 있는 시한폭탄인 셈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감기 바이러스가 독해진 시기에는 더더욱 위험합니다. 단순한 바이러스도 폐나 심장에 무리를 줄 수 있고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엔 질환을 악화시켜 갑작스러운 심정지나 호흡정지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병원 한 번 가면 끝날 일을 참다가 영영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는 절대 드문 일이 아닙니다. 이제 실제 사례 하나를 들어보겠습니다. 전주에 사는 80세 김모 할머니는 겨울철 감기에 자주 걸리는 편이었습니다. 평소에도 기침을 달고 살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언제나처럼 며칠 쉬면 낫겠지라며 그냥 버티기로 했습니다. 가족들이 병원에 가자고 했지만 할머니는 감기쯤은 약 안 먹고 이겨야 면역력이 생긴다며 꿋꿋하게 고집을 부렸습니다. 문제는 3일이 지나도 열이 떨어지지 않고 밤마다 심하게 기침을 하며 숨쉬기가 힘들다고 호소하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가족들이 강제로 병원에 데려갔을 때는 이미 폐에 염증이 가득 차 있었고 의사는 폐렴이 많이 진행돼 바로 입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병원에서 산소를 꽂고 치료를 받았지만 폐혈증 초기 증상까지 나타나며 급히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의료진은 하루만 더 늦었어도 생명이 위험했을 것이라고 말했고 김할머니는 중환자실에서 4일을 버틴 끝에 겨우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퇴원 후에도 한 달 넘게 기침이 남아있어 재활치료를 받으며 건강을 회복해야 했습니다. 이후 김할머니는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나는 감기가 아니라 고집 때문에 죽을 뻔했다고. 이 일을 계기로 가족들은 할머니가 기침 한 번만 해도 병원 예약부터 잡고 약을 챙겨두며 항상 건강 체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김할머니도 이제는 감기 기운이 오면 스스로 마스크를 쓰고 병원을 찾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동네 친구들에게도 늘 이렇게 말합니다. 감기 무시하면 병원비가 아니라 관값이 들어간다고. 노년의 감기를 우습게 보면 생명도 우습게 되는 결과를 맞게 됩니다. 세 번째 위험한 행동은 목욕 직후 바로 찬 바람 쐬는 행동입니다. 목욕 직후 바로 찬바람을 쐬는 행동은 노년층에게 있어 생명의 스위치를 스스로 끄는 행위와도 같습니다. 따뜻한 물로 몸이 풀려 혈관이 확장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차가운 공기를 맞으면 혈관은 경련을 일으키며 수축하고 심장은 강한 압박을 받습니다. 그 결과 뇌졸중, 심근경색, 급성 저체온증이 동시에 몰려오는 3중 사망 위기가 발생하게 됩니다. 노년기의 몸은 체온을 조절하는 능력이 젊을 때보다 현저히 떨어져 있습니다. 특히 목욕은 몸의 혈류를 순환시키고 긴장을 푸는 작용을 하므로 목욕 후에는 몸 전체의 긴장이 풀리고 혈압이 일시적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갑자기 찬 공기를 맞게 되면 혈관이 급속도로 수축하면서 혈압이 급상승하고 심장에는 갑작스러운 부담이 가해지게 됩니다. 한마디로 심장폭탄을 껐다 켰다 하는 셈입니다. 실제로 한겨울에 욕실에서 나와 맨몸으로 복도나 베란다, 현관 쪽으로 이동하다 그대로 쓰러지는 사례는 매우 많습니다. 노년층은 땀이 식기 전에 외부의 찬 공기를 맞으면 순환계에 치명적인 충격을 받게 되며 심한 경우 바로 심정지나 뇌출혈로 이어지게 됩니다.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그 고통을 느끼며 쓰러진다는 점에서 이 사고는 더욱 비극적입니다. 특히 욕실과 외부 공간의 온도차가 클수록 위험은 배가 됩니다.
따뜻한 물에서 나온 후 10도 이하의 찬 공기를 마주한 순간 폐는 급속도로 수축하며 호흡 곤란이 발생하고 그 상태에서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이 줄어들면서 실신할 수 있습니다. 이때 머리를 부딪히거나 혼자일 경우 구조가 지연되면 그대로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이런 사고는 대개 잠깐만 창문 열었을 뿐, 베란다에서 수건 말리다 나왔을 뿐, 현관에 전화기 가지러 갔을 뿐 같은 일상적인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했던 행동 하나가 가족을 통곡하게 만들고 평생을 후회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멀쩡하던 사람이 단 몇 분 만에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장면은 상상조차 끔찍합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반드시 목욕 후 수건으로 몸을 완전히 닦고 욕실에서 나온 직후엔 따뜻한 옷을 입은 뒤에 이동해야 합니다. 실내 공기는 적정 온도를 유지하고 절대 맨몸 상태로 바람이 통하는 공간을 드나들지 않아야 합니다. 겨울철엔 욕실과 복도 사이에 난방기구를 두어 온도차를 줄이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습관이 됩니다. 목욕은 몸을 정결히 하는 시간이지만 동시에 죽음의 문턱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실제 사례 하나를 소개합니다. 경북 구미에 사는 77세 조모 할아버지는 목욕을 하고 나면 습관처럼 베란다 문을 열고 시원한 공기를 쐬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뜨거운 물에 있으면 머리가 띵하니까 바람 쐬고 나면 개운하다며 매번 수건 하나만 두르고 맨발로 베란다로 나가 담배 한 대 피우는 것이 그의 루틴이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목욕을 마치고 베란다 문을 활짝 열었고 바람이 세게 불어오는 겨울날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을 연 지 1분도 안 돼 가족들은 쿵 소리를 들었습니다. 달려가 보니 조 할아버지가 베란다 유리문 옆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맥박은 희미했고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급히 119에 신고해 병원에 이송한 결과 저체온성 심정지와 심근경색이 동시에 온 상태였습니다. 의료진은 목욕 후 찬 공기를 맞으며 심장이 충격을 받았고 그 상태에서 흡연까지 하며 혈관이 급격히 수축한 것이 원인이라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다행히 빠른 응급처치로 생명은 건졌지만 이후 조 할아버지는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아야 했고 한동안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태로 회복에 힘써야 했습니다. 지금은 담배를 완전히 끊고 목욕 후에는 반드시 긴 옷을 입고 집 안에서만 움직이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조 할아버지는 동네 이웃들에게 늘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시원하다고 문 열었다가 내가 시신될 뻔했어. 바람이 아니라 죽음이 들어오더라. 농담처럼 이야기하지만 그 말엔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네 번째 위험한 행동은 운동 중 갑자기 멈추는 행동입니다. 운동 중 갑자기 멈추는 행동은 노년층에게 심장을 먹게 만드는 최악의 습관입니다. 운동은 건강에 좋다는 말만 믿고 준비도 없이 무리하게 시작해놓고 중간에 숨이 차거나 피곤하다는 이유로 갑자기 멈추면 그 순간 당신의 심장도 멈출 수 있습니다. 몸이 한껏 활성화된 상태에서 갑작스레 활동을 중단하면 심장과 혈관에 과부하가 걸리며 급성 심정지나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치명적인 상황이 발생합니다. 운동을 하면 혈액순환이 빨라지고 심장은 더 많은 혈액을 공급하기 위해 격하게 박동합니다. 특히 노년층은 혈관이 좁아지고 심장 기능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을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입니다. 이때 갑자기 운동을 멈추면 근육은 더 이상 혈액을 끌어당기지 않고 심장은 과도하게 박동하던 리듬을 잃게 되며 결과적으로 혈압이 급격하게 떨어지거나 반대로 급상승하면서 심장과 뇌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달리기나 빠른 걷기를 하다 갑자기 멈춰 서서 앉거나 누우면 다리에 모여있던 혈액이 갑자기 위로 몰리면서 뇌로 가는 혈류가 부족해집니다. 이는 실신, 어지럼증, 심지어 뇌경색까지 유발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그 자리에서 쓰러져 의식을 잃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운동 중단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노년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심장 도박인 것입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노년층은 더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운동 중 몸이 덥고 땀이 나는 상태에서 갑자기 멈추면 체내 순환계가 급격히 혼란을 일으켜 심장 리듬이 무너지며 부정맥이나 심정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겉보기엔 단순한 숨고르기처럼 보여도 몸속에서는 생명이 위태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동은 시작보다 마무리가 중요합니다. 무조건 서서히가 기본입니다.
걷기나 뛰기 후에는 반드시 5분 이상 천천히 걸으며 심박수를 안정시키고 스트레칭으로 근육을 풀어주며 체온을 조절해야 합니다. 무리했다 싶을 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줄이는 것이 정답입니다. 운동은 건강을 위한 것이지 생명을 거는 투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소개합니다. 경기도 고양에 사는 72세 이모 할아버지는 평소에 자전거 타는 것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주말이면 한강변을 따라 20km씩 달리는 것이 그의 취미였고 나는 아직 젊으라며 땀을 흘리는 것을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문제는 운동을 끝내는 방식이었습니다. 늘 숨이 찰 때까지 달리고 도착 지점에선 자전거에서 내려 그대로 벤치에 털썩 주저앉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참을 달린 후 땀이 뻘뻘 나는 상태로 자전거를 세우고 아무런 정리 운동 없이 벤치에 앉아 물을 마셨습니다.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끼며 말이 꼬이기 시작했고 이내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그대로 고개를 떨구고 쓰러졌습니다. 주변 시민들이 놀라 119를 부르고 응급조치를 했고 병원에 도착해 확인한 결과 급성 심정지로 인한 일시적 심장마비였습니다. 의사는 운동 직후 갑자기 멈춘 것이 원인이며 서서히 멈췄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며칠간 집중 치료를 받고 다행히 의식을 회복했지만 이후 심장 기능이 예전 같지 않아 하루 한 번 약을 먹으며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주변에 운동 끝내고 갑자기 멈추면 그게 끝이 될 수 있다고 말하며 산책 후에도 반드시 정리운동을 하고 집에 들어가는 습관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선 심장 멈췄다 살아온 사람이라며 반농담처럼 불리지만 정작 본인은 그 순간을 떠올리면 지금도 식은땀이 난다고 합니다. 노년의 운동은 욕심보다 리듬이 중요합니다. 운동을 오래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멈출 땐 반드시 천천히, 조심스럽게, 그리고 의식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게 진짜 건강입니다. 5번째 위험한 행동은 혼자 등산 가는 행동입니다. 혼자 등산 가는 행동은 노년기에 있어 목숨을 건 외출입니다. 자연을 즐기려 떠난 산행이 단 몇 초 만에 조난사고로, 고립된 죽음으로, 그리고 유족의 비명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특히 체력과 균형 감각이 떨어지는 노년층에게 산은 힐링 공간이 아니라 언제라도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자연의 덫이 됩니다. 산에서는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사고가 더 빠르게, 더 심각하게 진행됩니다. 발을 헛디뎌 미끄러지는 낙상, 돌부리에 발목이 꺾이는 염좌,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나 뇌졸중, 체력, 고갈, 저체온증 등 어느 하나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혼자일 때는 곧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태로 직결되며 구조가 늦어질수록 생존 가능성은 점점 낮아집니다. 특히 등산로 중간에서 쓰러지거나 의식을 잃는 경우 다른 등산객이 지나가지 않는 이상 발견되기조차 어렵습니다. 핸드폰이 터지지 않는 구간이라면 119에 연락조차 할 수 없으며 밤이 되면 기온은 급격히 떨어져 저체온증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혼자 산에 있었다면 가족이 알게 되는 순간은 이미 시신으로 발견된 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혼자 등산하는 노년층 대부분은 산은 익숙하다, 나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내세웁니다. 하지만 산은 당신을 기다려주지 않으며 고집은 언제나 비극을 부릅니다. 체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사실을 외면하고 관절 통증을 무시한 채 오르막을 오르고 숨이 차는데도 멈추지 않고 올라가는 행위는 자살행위에 가까운 무모함입니다. 등산은 협동이 생명줄입니다. 누군가 옆에 있어야 위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으며 단 몇 분 차이로 생사를 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등산을 하고 싶다면 반드시 동행인을 두어야 하며 최소한 본인의 동선을 가족에게 미리 알리고 휴대폰을 완충시켜 비상시 연락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휴식은 자주, 무리는 절대 하지 않아야 하며 산 중턱 이상은 반드시 일기예보와 체력 상태를 확인한 후 도전해야 합니다. 자연을 즐기려다 자연에게 삼켜지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준비와 동행은 필수입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하나 소개합니다. 경기도 양평에 사는 76세 송모 할아버지는 평생 등산을 즐겨온 분이었습니다. 젊을 땐 백두대간도 혼자 넘던 분이라 이 정도 야산쯤이야 라며 늘 혼자 산을 오르곤 했습니다. 그날도 집 근처 500m짜리 산을 오르기 위해 아침 일찍 도시락 하나 들고 산을 올랐습니다. 하지만 전날 비가 온 후라 등산로는 미끄럽고 바위에는 이끼가 끼어 있었습니다.
정상 부근에서 경사진 바위를 건너다 발이 미끄러지며 크게 넘어졌고 무릎이 돌아가면서 허리까지 충격을 받았습니다. 혼자 일어날 수 없었고 핸드폰은 그날따라 배터리가 거의 없어 전화를 걸자마자 꺼졌습니다. 움직일 수 없는 상태로 몇 시간을 버티다 마침 같은 등산로를 지나던 다른 등산객이 송 할아버지를 발견하고 구조 요청을 해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무릎 인대 파열과 요추 골절이라는 진단을 내렸고 몇 달간 입원 치료와 재활을 받았습니다. 송 할아버지는 그때를 회상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산이 나를 좋아한다고 생각했는데 산은 그런 감정이 없더라. 그냥 실수하면 데려가 버리는 거더라고. 지금은 늘 등산 동호회 사람들과 함께 다니며 혼자 산에 가는 일은 단 한 번도 없다고 합니다. 동호회 모임에서는 혼산 금지라는 규칙까지 만들어 놓고 출발 전 서로 위치를 확인하며 안전에 각별히 신경을 씁니다. 송 할아버지는 그날을 계기로 산은 항상 겸손해야 한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동네 어르신들에게 늘 이렇게 강조합니다. 혼자 산에 가면 산신령이 반가워하지 않고 데려가려고 기다린다니까. 산은 아름답지만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혼자 등산하는 행동은 자연 속에서 자신을 고립시키는 행위이며 그 고립이 곧 마지막이 될 수 있습니다.